그 순간은 독자의 생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죽었다. 아무리 여러 번 경험해도 그 감각은 여전히 불쾌했다. 아무도 익숙해질 수 없는 느낌이었다. 그는 정말로 죽었기에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불편함 속에서도 그에게는 기회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만약 그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여 희원이나 심지어 정역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면 다가오는 전투에서 큰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급 도깨비의 경고처럼 이번 재앙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위대했으며 이전의 모든 재앙을 합친 것보다 크고 압도적이었다. 중심에 자리한 것은 유성이었다. 차분하면서도 오싹한 명령과 함께 그녀는 힘을 발휘하였다. 대기가 일렁거리며 하늘에 균열이 생겨났다. 균열에서 나온 건 괴물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여러 차원을 여행하며 길들인 수많은 짐승들이었죠. 이게 그녀의 전설 등급 속성의 진정한 힘이었어요. 7등급과 6등급의 종들이 땅을 뒤덮었고 그들의 기괴한 몸체는 장면의 광기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5급 활용과 맞설 강력한 괴물들이 있었다. 진정한 공포가 시작되었다. 노달샘이 삼켜졌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힘은 섬을 조각냈고 한강은 큰 파도로 요동쳤습니다. 화신들은 두려워 흩어졌으나 대부분 멀리 못 갔습니다. 그들은 날뛰는 괴수들에게 삼켰습니다. 공포는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왕급 화신들 중 늦게 온 이들이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그들의 명령은 혼란에 묻혔습니다. 전장의 연기와 포효 속에서 도는 그를 보았다. 정역이 나섰다. 그의 존재감은 폭풍처럼 죽음의 그림자보다 어두웠다. 그의 뒤로 목표는 분명했다. 날카로운 빛이 손을 스쳤다. 에테르 블레이드는 이미 나와 있었다. 그러자 그가 움직였다.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검은 더 큰 분노를 담고 있었다. 유성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정역은 거리를 좁혔다. 번개처럼 그의 검이 내려치며 공기 자체가 우레 같은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강력한 소닉붐이 뒤따랐다. 땅이 터졌다. 파편이 솟구쳤고 먼지구름이 모든 걸 덮었다. 전장은 잠시 큰 압력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강한 공격도 그녀를 쓰러뜨리기엔 부족했어요. 먼지가 걷히자 정역의 에테르 블레이드가 보였어요. 유성의 발밑에 눌려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서 방금 그녀의 생명을 위협했던 무기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힘을 차분히 인정했다. 그는 이미 스카이브레이커 기술에 접근해 높은 수준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이 싸움의 결말을 아는 건 그녀였어요. 그녀는 분명히 말했다. 그의 힘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그녀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정혁은 이를 악물고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의 전투를 끝내겠다는 선언은 위협이 아닌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유성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생각을 비웃으며 그가 성공해도 오늘은 아닐 거라고 했다. 아마 10년 후쯤 그것뿐이었다. 준혁의 분노가 다시 터졌다. 그의 칼날이 아스팔트를 가르며 돌진했다. 그는 자제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유성은 그의 분노에 우아하고 빠르게 맞섰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정확히 방어했고 그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에게는 뭔가 이상했다. 이 사람은 그녀가 기억하던 대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불안정하고 더 강렬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도자 시체 옆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시체로 향했다. 그녀는 마음속에 타오르는 질문 하나를 던졌다. 저 화신은 누구였을까? 정육은 말 대신 공격했습니다. 그의 칼날은 다시 또 다시 엄청난 힘으로 쏟아졌습니다. 이제 유성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힘에 맞서 싸우며 숙련된 전사처럼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그 이름, 독자,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독자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다. 혼란이 그의 감각을 흐리게 했고 본능은 경고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유성은 공중에서 회전하며 그의 가슴을 향해 강한 발차기를 했다. 정혁은 그녀를 공중에서 잡았다. 그는 칼을 그녀의 머리 쪽으로 내리쳤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힘을 이용해 다른 다리로 위로 차올리며 그의 턱 아래에 강한 발차기를 했다. 그의 몸은 공중으로 떠올라 뒤로 밀려났다. 그가 회복하기 전 그녀는 다시 몸을 날려 공격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준혁이 드디어 그녀의 이전 질문에 답했다. 독자가 그의 동료였다. 유성이 멈췄다. 그 말은 칼보다 그녀를 더 놀라게 했다.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정혁이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의 동료라고. 그 남자. 그녀의 불신이 얼굴에 드러나 마치 선장에 대한 모든 이해가 무너지는 듯했다. 심지어 독자도 충격을 받았다. 그는 수많은 회차 동안 정혁을 알고 있었고 그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고 죽는 모습을 보아왔다. 하지만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서서 정혁은 41번째 회차에서도 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했다. 그는 그 버전의 유성을 동료라 안 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했다. 그는 독자를 그렇게 불렀다. 유성은 답답해 땅을 쾅쾅 밟았다. 그녀는 이해가 안 됐다. 목소리가 떨리며 뭐가 변했냐고 물었다. 정혁이 그 남자를 동료로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정혁은 굳건히 서 있었다. 피가 입에서 흐르고 고통이 몸을 관통해도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확인했다. 여전히 생명 없는 독자가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정혁이 그를 부활시킨 후 죽이려는 걸까? 속임수일 거야. 코인을 벌려는 전략일지도 몰라.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정혁은 항상 그를 라이벌이자 장애물로 여겼다. 그러던 중 시스템이 그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알림이 연속으로 나타났다. 성좌들이 코인을 기부하기 시작했다. 해전의 신 대머리 군대 장군, 그들의 보상이 쏟아졌다. 독자는 비웃었다. 물론 정혁은 관중을 완벽히 사로잡았다.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진심 어린 말을 전했다. 지지를 얻기 위한 완벽한 장면이었다. 유승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감정은 이성에 억제되지 않고 끌어올랐다. 정혁이 독자를 동료라 부르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그녀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정혁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주먹은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며 꽉 쥐어졌다. 그녀의 눈이 믿기 힘들어 커졌다. 그가 방금 한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떻게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녀의 주먹이 정혁의 칼날에 닿으며 강한 충격이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정혁은 그 자리에서 버티며 그 충격을 받아냈다. 그러나 유성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주먹을 날리며 분노가 매 타격에 쏟아졌다. 그녀가 외치는 각 단어는 이전보다 더 무거웠다. 왜 그는 독자를 동료라고 불렀을까? 독자가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일까? SS급 무기인 하늘 흔들기 검은 그녀의 날 것의 감정과 힘의 무게에 흔들렸다. 유성은 더 강하게 밀어붙이며 매 타격마다 목소리가 커졌다. 희생이 동반자 관계를 정의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지혜, 현성, 희원은 솔화와 그를 위해 싸우고 피 흘린 많은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그의 동료가 아니었나요? 그녀의 발이 그의 옆구리에 잔인하게 부딪혔습니다. 정혁은 살짝 뒤로 물러나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녀의 주먹이 그의 칼과 몸을 계속 두드려 그가 자세를 간신히 유지할 정도였다. 그러다 얼굴에 피가 흐른 채 그는 결국 답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이해 못했다. 지금 그가 아는 건 이것뿐이었다. 유성이 이번 라운드에서 그의 동료를 죽였고 그로 인해 그녀도 죽게 될 것이었다. 그는 입가의 피를 닦으며 차가운 결의로 불타는 눈을 하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결심했다. 독자는 전지적 시점으로 모든 걸 보고 있었다. 그의 영혼은 몸 밖에 떠있는 듯 이야기가 전개되는 장면처럼 사건들이 펼쳐지는 걸 지켜봤다. 잠시 동안 그는 진심으로 감동받았다. 그 대사 정혁의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이것이 바로 그가 멸망을 살아남는 3가지 방법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온 이유였다. 그가 모든 장을 여러 번 읽었던 이유. 그는 한때 먼 세계의 독자, 관찰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정혁의 동료가 되었다. 유성의 분노는 여전했다. 그녀는 준혁에게 쓴맛을 담아 반항적으로 외쳤다. 그녀에게는 그의 변화가 그저 가식일 뿐이었다. 그는 너무 멀리 갔다. 그리고 그가 진정 변하려 한다면 그녀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독자는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혁이 맞는 걸 계속 보고 싶었지만 행동해야 했다. 정혁이 여기서 죽으면 의미가 없었다. 그게 최악의 결과였다. 그는 통제권을 잡아야 했어요. 시점을 바꾸려 정신을 집중했어요. 제3자 관찰자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환해야 했어요. 그게 유일한 도움 방법이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 알림이 깜빡이며 최악의 상황을 확인했다. 전환이 실패했어요. 시스템이 관점 전환을 거부했어요. 당황이 독자의 생각에 스며들었어요. 첫 번째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려면 2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그는 죽어야 했고 그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어요. 둘째, 그와 목표물이 서로를 생각해야 했어요. 그것도 충족되어야 했어요. 정혁은 방금 그의 죽음을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어요. 분명히 해당됐어야 했어요. 왜 안 됐을까? 독자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다. 아마도 정혁은 그를 아예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고 폭력과 감정으로 흐려져서 독자가 그의 적의 초점에서 벗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중혁의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성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모든 걸 잃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유성은 그의 분노에 차분히 대응했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며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 안에서 뭔가 변했다. 그녀는 이제 일을 빨리 끝내려 하지 않았다. 자비는 사라졌고 그녀의 의도는 더 어둡고 잔인해졌다. 이제 그녀는 그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보게 하여 그를 무너뜨리려 했다. 파괴 속에서 울리는 뒤틀린 웃음과 함께 유성은 손을 들어 명령했다. 곧바로 미라무리가 나타났고 그들의 마른 팔다리는 어둠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얀 붕대가 공중을 휘감으며 준혁의 팔, 다리, 그리고 몸통에 감겼다. 그 힘은 엄청났다. 미라들은 계속해서 그의 팔다리를 찢어 놓을 듯이 당겼다. 그 한가운데서 독자는 여전히 죽은 채로 자신의 몸 밖에서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당황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실패해서 준혁을 소유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계속되면 준혁은 찢겨나갈 것이다. 독자는 이제 선택지가 하나뿐이었다. 그를 생각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 했다. 그를 마음에 두고 있는 누군가.
그제야 그는 장악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울리자 유성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동반자라는 단어가 그녀의 생각 속에 맴돌았다. 그녀가 처음 들었을 때 마음에 깊이 남았다. 그녀는 귀를 의심했다. 준혁이 누군가를 동료라 부르는 것을. 그것은 불가능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진심이라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그가 다를까? 희망이 있을까? 그녀는 다시 그를 믿을 수 있을까? 그녀의 망설임은 금세 사라졌다. 그때 물가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화신들이 그녀를 발견했다. 그들은 그녀를 재앙으로 인식하며 그녀의 죽음을 외치며 공포와 분노가 치솟았다. 그러나 그들의 절망은 소용이 없었다. 유성은 손짓 하나로 그들의 몸을 순식간에 갈라놓았다. 그들의 피가 땅을 적셨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그들을 다시 보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뒤에서 차분하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칼이 번쩍였고 그 움직임은 정확하고 신중했다. 유성은 돌아서서 신입을 알아보았다. 지혜였다. 강력한 체질 설치의 기운이 지혜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존재감은 무거워져 주변 공기를 압도했다. 전장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스티그마가 깨어나면서 유성은 미소 지으며 다가올 것을 예상했다. 그녀는 지혜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서 있던 강에 적합한 해군 기반의 스티그마였습니다. 투명한 배들이 한강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령처럼 거대하게 지혜의 주문에 의해 소환되어 형성되었습니다. 하늘 아래 해전의 시작은 장관이었다. 유성은 속으로 그 아이러니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들이 강 위에 있다는 것을 거의 잊고 있었고 지혜는 해상 전투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도 그녀는 상대가 육지에 있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선장은 배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가 아니다. 그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갑자기 강의 수면이 부풀어 올랐다. 거대한 생물이 물을 헤치며 나타났다.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갑옷을 입은 5등급 바다 괴수 킹 마스우드였다. 입을 크게 벌리며 차가운 숨결을 내뿜었다. 얼음이 물 표면에 퍼지면서 닿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화신들은 헤엄쳐 도망치려 했지만 추위가 그들을 빠르게 따라잡았습니다. 그들의 팔다리는 얼어붙어 물살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생존자들은 공포에 질려 허둥댔습니다. 한편 지혜는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어떻게 이렇게 낯선 사람이 자신에 대해 친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혼란은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요성은 빠르게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손이 지혜의 턱을 들어 올렸고 요성의 입술에는 잔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혜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다른 회차에 대한 지식을 드러냈습니다. 유성은 전국 정혁이 지혜를 이용하고 그녀를 버린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지혜가 정혁의 인정을 갈망했지만 해전에서 죽었던 다른 세계선의 쓰라린 기억을 묘사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타격은 그녀가 그 라운드에서 정혁의 반응을 말했을 때였다. 그는 그녀 없이는 해전이 더 힘들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그 말은 어떤 무기보다 지혜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녀의 칼날은 유성을 물리치려 휘둘렀지만 상대 속도가 너무 빨랐죠. 지혜는 유성 목소리의 진실과 그녀의 불가능한 속도에 놀라며 숨죽여 욕을 내뱉었어요. 잠시 동안 그녀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죽음의 기억에 놀라 얼어붙었다. 그 순간의 망설임이 충분했다. 유성이 앞으로 돌진하여 지혜의 머리를 붙잡았다. 강한 힘으로 그녀는 차가운 땅에 머리를 부딪혔다. 모든 것이 까맣게 변했다. 지혜는 곧바로 의식을 잃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근처에서 천둥 같은 힘이 터졌다. 현성이 괴물 같은 오른팔을 휘두르며 부풀어 오르고 힘으로 빛났다. 그는 한강의 얼어붙은 표면을 단 한 번의 강력한 타격으로 부셨다. 얼음이 깨지면서 차가운 숨결의 영향을 끊고 살아남은 화신들에게 탈출할 기회를 주었다. 그들은 하나씩 노딜섬으로 달려갔다. 유성은 현성을 바라봤다.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너무 잘 기억했다. 정혁의 믿음직한 방패, 다른 세계선에서 그녀를 여러 번 구해준 남자. 그녀는 그의 도착을 차가운 인식으로 인정하며 그가 항상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는지를 떠올렸다. 현성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녀의 친숙함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성은 손을 들었다. 그녀의 뒤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다. 무거운 금속콩 거대한 5등급 생명체가 금속 다리로 땅을 흔들며 나아갔다. 유성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현성을 준혁에 충직한 게 회귀자를 끝까지 지켜낸 충성스러운 전사로만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지난 회차에서 철혈룡의 숨결로 제가 되었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누군가를 지키다 불타버렸던 그를 말이죠. 하지만 현성은 그녀가 기억하던 그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거대한 짐승의 돌진에 정면으로 맞섰고 온 힘을 다해 방패로 그 강력한 공격을 막았어요. 그의 팔은 떨렸고 숨은 헐떡였지만 그는 자리를 지켰다. 포효하며 현성은 주먹을 꽉 쥐고 짐승의 공격과 충돌하는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충격은 엄청났다. 헤비메탈 콩은 공중으로 날아가 부서진 풍경 속에 멀리 떨어졌다. 승리는 힘겹게 얻어졌고 현성의 가슴은 숨 쉴 때마다 크게 들썩였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유성이 바람처럼 그의 뒤에 나타났고 그녀의 존재는 숨 막힐 듯했다. 그녀는 다른 시간에서 온 말을 속삭였다. 그것은 준혁이 현성의 죽음 후 했던 말에 대한 상기였다. 그가 단지 편리한 방패를 잃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현성은 잠시 멈추고 주먹을 내렸다. 패배가 아니라 깨달음에서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 없이 솔직했다. 그는 정혁의 추종자가 아니었고 독자의 동료였다.
유성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 깊은 곳에서 이번 사건이 그녀가 기억하던 경로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변수들이 변했다. 그녀가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요소가 있었고 운명을 바꾸는 존재가 있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다르다고 느꼈다. 그 다음 순간 그녀는 움직였다. 유성은 불타는 혜성처럼 돌진하여 주먹으로 현성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충격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접촉 지점에서 에테르 폭풍이 터져 현성의 강화된 피부를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그의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고 그의 무거운 몸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전장을 굴러가다가 한강의 중심으로 빠져들었다. 그럼에도 유성의 마음속에 한 이름이 울렸다. 독자. 그게 누구였을까? 그녀가 아는 이름이 아니었다. 이전의 어떤 회차에서도 그녀의 영혼 깊이 새겨진 과거에서도 아니었다. 이 이름을 본 적 없었지만 그 이름은 확신에 차서 단호하게 말해지고 있었다. 한편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모든 이들이 그녀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은 아니었다. 군주들의 무리가 나타나 방역을 조율하고 있었다. 멀리서 화살과 에테르 총알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다. 유성은 그들을 알아보았다. 미인왕 민지원, 차상경 미륵왕, 전일도 중립왕. 이들은 이 시점에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죽었거나 준혁의 지도력에 흡수되었었다. 유성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걸까? 통치자의 왕좌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왕들의 존재와 기묘한 충성심은 충분한 증거였다. 이제 다른 누군가가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대본을 다시 쓴 누군가. 화신들이 그녀에게 돌진하며 살기를 내뿜었다. 화살이 폭풍처럼 쏟아져 그녀를 완전히 둘러쌌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유성은 혼돈의 중심에서 침착히 서 있었어요. 어두운 포탈에서 더 강한 괴물들이 나왔어요. 그녀의 의지로 소환된 생명체들이 다가오는 화신들을 주저없이 붙잡아 찢었고 그들의 포효는 강둑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녀는 그것을 느꼈어요. 전장에 그 무엇보다 차가운 사리의 파도가 밀려왔다. 그녀 발밑 땅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녀가 너무 잘 아는 신호였다. 얼음 숨결. 유성은 빠르게 돌아섰다. 그녀 뒤에 거대한 뱀이 나타났고 그 얼음 숨결은 이미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미라바드 여왕과 이크타사르였다. 그들의 힘은 강력했다. 숨결은 그녀를 겨누었다. 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른손을 들어 응답했다. 마수드 왕. 그녀가 부름받아 괴수는 그녀를 지키려 일어났다. 왕과 여왕은 맹렬히 싸웠고 얼음 숨결과 큰 파도는 주변에 큰 파괴를 일으켰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왜 미라바드 여왕이 그녀를 공격할까? 유성은 그 생물이 지구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느 싸움에서도 그녀에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왜 이번엔 달랐을까? 그러던 중 혼란 속에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성은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마주쳤다. 이 세계에 속한 유성이었다. 여전히 희망과 순수함을 가진 존재. 잠시 그녀의 마음은 비었다. 기억들이 밀려왔다. 향수가 그녀의 평온함을 깼다. 이건 그녀였다. 상실과 배신에 물들지 않은 모습이었다. 어린 유성은 타오르는 분노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독자가 다시 살아나기를 외쳤다. 그녀의 비명은 전장을 가로질러 울렸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에 젖은 나이든 유성은 손이 떨렸다. 그 순간 그녀는 이해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쓴 웃음을 지었다. 당연히 정혁이 그녀와 이 유성을 찾았다. 그는 아마도 나이든 유성이 겪었던 미래를 막으려 그녀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미라바드 여왕이 흔들렸다. 메스 왕은 거대한 힘으로 여왕을 압도하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뜨렸다. 패배한 짐승을 타고 있던 어린 유성은 공중으로 던져져 땅에 떨어졌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고통 속에서 유성은 천천히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생각은 분노로 날카로웠다. 그녀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정육이 어린 유성을 제거하여 재앙이 된 그녀의 현재 버전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 뒤틀린 기쁨이 나이든 유성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 앞에 서서 빈 미소로 인사했다. 공격하려 손을 들었을 때 갑작스러운 힘이 뒤에서 그녀를 강타했다. 얇고 날카로운 비술의 망이 그녀 손목을 감쌌다. 그녀 손은 아이에게 닿기 전에 뒤로 잡아당겨졌다. 그 방해는 정확하고 강력했다. 생가가 그녀 뒤에 나타나 눈을 크게 뜨고 맹렬한 표정으로 어린 유성에게 도망치라고 외쳤다. 나이든 유성의 눈이 좁아졌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공기 중 느낌에 집중했다. 신성한 존재감, 올림포스에서 온 것이었다. 그녀가 방역하려 돌아섰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 거대한 사마귀가 내려앉았고 그 발톱은 강력하게 빛났다. 평범한 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티타노, 군주급 곤충 괴수로 6단계 힘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 도착에 전장은 흔들렸어요. 뒤에서 기룡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 울렸어요. 그의 눈은 재앙의 유성에게 고정되어 다른 것은 없는 듯했다. 그는 답을 요구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신뢰하는 수호자 독자를 불렀다. 유성, 제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완전히 균형을 잃었죠. 그 이름 또다시 독자. 그녀를 이 전투 내내 괴롭힌 같은 이름. 왜 모두가 그를 계속 말할까? 그녀가 아는 사람들, 준혁, 현성, 심지어 이 아이까지도 그녀가 기억 못하는 사람과 연결된 이유는 뭘까? 하지만 그녀 마음속에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거의 기억 못하는 시간선의 순간들, 준혁이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구원되는 장면들, 이야기가 없는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남자.
준혁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름, 현성이 충성심으로 주장했던 이름, 하지만 그녀에겐 그 이름이 의미 없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삶과 죽음 사이의 독조는 지켜봤다. 그의 몸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어둠에 잠겼지만 그의 마음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유성의 팔이 빛나며 에테르가 그녀의 오른손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일격으로 거대한 티타노프테라의 복부를 꿰뚫었습니다. 거대한 사마귀 같은 생물은 포효하며 쓰러졌고 초록색 피가 땅에 튀었습니다. 그것은 격렬히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기령은 쓰러진 괴물의 머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몸에서 노란 점액이 흩어졌습니다. 크로노스 영역의 곤충세계 여왕 안티노우스. 유성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빠르게 날아다니는 기생충을 잡아 부쉈다. 감명받았지만 차가운 태도로 유성은 기룡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목을 잡고 들어 올렸다. 그의 얼굴에 피가 흐르고 몸부림치며 작은 손으로 그녀 팔을 핥히었다. 그녀 눈은 그를 주시했다. 이 소년, 어떻게 이런 생물을 지휘할 수 있을까? 그녀에게 그는 군주로서의 자질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답이 필요했다. 그를 붙잡고 있을 때 포탄이 갑자기 그녀 근처로 떨어졌다. 큰 폭발이 하늘을 밝히며 그녀의 위치를 겨냥했습니다. 유성은 재빨리 공중으로 뛰어올라 폭발을 피했습니다. 유령 함대가 다시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녀는 이미 처리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아직 작동하죠? 그녀는 연기와 불길 속에서 움직임을 봤다. 지혜와 현성이 나타났다. 그들은 살아서 그녀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말이 안 됐다. 그녀는 공격이 이미 그들을 끝냈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의심이 유성의 마음속에서 꼬이기 시작했다. 혹시 그녀의 통제가 흔들린 걸까? 그녀의 완벽한 지배에 문제가 생긴 걸까? 그녀 안에 좌절감이 커져갔고 그녀는 길리앙을 더 세게 잡았다. 그녀 발톱에서 불꽃이 튀며 그의 생명을 끊으려 했다. 그녀 손의 빛은 더 강렬해졌다. 소년을 짓밟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 손이 떨렸다. 작은 떨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격렬했어요. 그녀 팔이 경련을 일으켜 더는 통제할 수 없었죠. 길리앙은 그녀 손에서 떨어져 땅에 세게 부딪혔지만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녀 마음은 공포로 가득했다. 이건 옳지 않았다. 5등급 기생충이 그녀에게 영향을 줄 수 없었다. 그녀는 재앙이었다. 안내자들은 그녀 같은 사람을 통제할 힘이 없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움직일 수 없을까? 왜 그녀의 몸이 그녀를 배신할까? 그때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가 아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녀의 내면이 흔들렸다.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다. 받은 상처보다도 깊은 날카로운 고통이 심장에서 솟아났다. 마치 그녀 영혼 일부가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 듯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전장은 고요해졌다. 지켜보던 화신들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숨조차 쉬지 않았다. 그들은 방금 나타난 이상한 힘에 마비되었다. 유성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낯선 감정들이 솟구치며 혼란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감각의 홍수를 막으려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이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닌 듯했다. 깊은 곳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아련한 향수의 감각이었다.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생각이 충돌하고 몸은 낯선 기억이 떠오르며 떨렸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들은 오랫동안 못 느낀 무언가를 불러왔다. 그녀의 것이 아닌 그리운 기억들이 혼란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여러 세계가 뒤섞이고 있었다. 그녀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것을 멈추고 싶어 소리쳤다. 그러던 중 혼란 속에서 한 목소리가 그녀에게 닿았다. 어린 유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작은 모습은 그녀 위로 솟은 재앙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감은 강력했다. 어린 유성은 재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응시하며 마치 그 안에서 누군가를 찾는 듯이 외쳤다. 그 순간 독자는 상황을 깨달았다. 그는 이를 예상 못했다. 원래 계획은 달랐다. 그러나 그의 의식이 유성의 몸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적응해야만 했다. 어떻게든 이번 라운드의 불안정한 특성을 통해 그는 재앙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시스템 알림이 이를 확인했다. 독자는 그의 독점 스킬을 발동했다. 전지적 독자 시점. 1인칭 조연 시점이 유성의 눈으로 발동되었다. 독자는 이제 세상을 보았다. 그녀의 폐로 숨쉬고 그녀의 생각을 했다. 그녀의 팔다리도 움직였다. 그는 여전히 독자였지만 그녀 안에서 유성이기도 했다. 유성의 분노가 치솟았다. 그녀의 생각은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의심했다. 그녀는 얼마나 많이 견디고 얼마나 적게 받았는지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증오는 모든 것과 모든 일을 파괴하겠다고 맹세하며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그녀를 삼켰다. 그럼에도 독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감정이 강렬했어도 그는 침착하게 그녀를 지켜보며 모든 걸 느꼈다. 그러다 지혜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전장을 가로질렀고 다가오는 위험을 몰랐다.
독자는 즉시 알았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지혜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처음으로 그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의 관점은 달라졌고 이제는 관찰을 넘어 행동에 나섰다. 그것은 간섭했다. 시스템이 경고했다. 네 번째 벽. 그의 정신적 장벽에 균열이 가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압박 속에서. 전기 충격이 그의 머리를 관통하며 눈부신 고통이 그를 덮쳤다. 정신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는 계속 움직였다. 유성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팔을 들 때 그는 작은 변화를 강요했다. 거의 안 보였어요. 그녀의 움직임에 거의 보이지 않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 망설임이 목숨을 구했어요. 지혜는 치명적 공격에서 부상만 입고 죽음을 피했어요. 같은 일이 현성에게도 반복됐어요. 독자의 정신은 압박 속에서 흔들렸지만 그는 유성의 몸에 더 많은 의지를 쏟았어요. 이번에는 더 나아가 그의 통제를 강제로 잡았다. 요승이 기룡의 목을 잡았을 때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조여지자 소녀는 충격에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그녀의 오른팔이 멈췄다. 독자가 성공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완전히 잡았다. 재앙, 유성은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그녀 안의 존재와 싸우려 했어요. 그녀의 오른팔이 이상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뒤로 돌아가 기괴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마치 그녀의 혈관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녀의 몸은 독자의 침입에 온 힘을 다해 저항했어요. 그때 작은 형상이 나타났어요. 어린 유성. 그녀는 절박하게 부풀어 검게 변한 팔을 잡고 앞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눈에는 그 혼란 속에서 깊이 숨겨진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아이의 손길이 무언가를 깨웠어요. 그것은 마법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확률 폭풍이었어요. 그들이 다짜 에너지가 폭발하며 주변 사람들을 날려버렸다. 두 유성, 하나는 재앙, 다른 하나는 아이였다. 눈이 마주쳤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분리된 필름 이론에 따르면 그들은 기억을 공유할 수 없다. 그들은 다른 시간선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독자 덕분에 기억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 세계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는 소설 속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의 존재가 이야기의 논리를 깼어요. 이 깨짐 속에서 그는 그들을 연결하고 3회차와 41회차를 엮었어요. 그는 두 유성의 손길을 느꼈다. 하나는 힘으로 타올랐고 다른 하나는 희망으로 떨렸다. 그들의 시간선이 충돌하며 겹쳐지는 기억의 파도가 그들 사이로 몰아쳤다. 나이든 유성은 당황했어요. 낯선 기억들이 그녀의 생각을 채우자 혼란스러웠어요.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몸 안에 에너지가 폭발했고 젊은 버전의 그녀는 검게 변한 팔에서 강하게 튕겨나갔습니다. 나이든 유성의 몸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내적 균형이 깨졌다. 마법의 힘이 통제 불능으로 솟구쳐 그녀 내부를 손상시켰다. 피가 입에서 흘렀고 그녀의 힘은 급격히 줄었다. 그래도 그녀는 싸웠다.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침입자를 뽑으려 했다. 하지만 독자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매 순간 느꼈다. 메스꺼움과 찢어지는 고통이 그를 압도했어요. 그녀의 정신이 비워졌고 그의 정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는 망설였어요. 놓아야 할까요? 그가 남아있으면 둘 다 죽을지도 모른다. 결정은 잔인했지만 해야만 했다. 독자는 통제를 포기했다. 그의 의식이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감각이 희미해졌고 그는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러고 나서 알림이 쏟아졌다. 시스템 메시지가 그의 앞에 떴다. 스킬 충돌이 끝났다.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특권이 돌아왔다. 살인하지 않는 왕. 그의 독특한 권리가 복원되었다. 죽음이 되돌려졌다. 부서진 몸이 움직였다. 최선의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독자는 시도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또한 전지적 독자 시점 3단계에 도달하여 얻은 보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자가 죽음에서 돌아온 건 이번이 두 번째였다. 처음은 화령과 싸운 후였다. 익숙한 고통이 돌아왔다. 그의 신경이 하나씩 재생되었고 그의 폐는 다시 공기로 가득 차며 팽창했다. 시신경이 다시 연결되면서 시야가 돌아왔다. 천천히 그의 몸은 다시 완전해졌다. 죽이지 않는 왕의 특권이 임무를 마쳤다. 그는 전장을 둘러보았다. 땅에 흩어져 있는 것은 그의 소지품과 찢어진 옷가지들이었다. 다행히 도난당한 건 없었어요. 그는 조용히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코트를 걸치자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정혁이었다. 독자는 그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음을 알아챘다. 전사의 몸은 여전히 유황 미라의 저주받은 붕대에 감겨 있었다. 독자는 죽음에서 돌아온 이유를 이해 못했다. 하지만 설명할 시간은 없었다. 독자는 살인하지 않는 왕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앞으로 나아가 신념의 검을 들어 정혁을 묶고 있는 붕대를 잘랐다. 황의 미라들은 뒤로 밀려나며 비명을 질렀다. 주저없이 독자는 바람의 길을 활성화했습니다. 멀리서 북마크의 힘을 통해 혼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신들이 괴물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영상구에서 무시무시한 검은 기운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것은 틀림없었다. 홍수의 재앙, 유성이 그곳에 있었다. 정혁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독자가 그를 어깨에 메고 얼어붙은 한강으로 달려갔다. 차가운 바람이 그를 감쌌지만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곧 익숙한 모습들이 그에게 달려왔다. 그의 동료들, 부하들이었다. 그를 알아보자 안도감이 얼굴에 가득했다. 그들은 그가 죽었다고 믿었다. 그는 정혁을 조심히 땅에 눕혔다.
그들은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그가 돌아왔고 그것은 모든 걸 바꿨다. 강 건너편에서는 홍수의 재앙이 닥쳤다. 그녀의 압박감은 숨막힐 정도였다. 주변 화신들이 거리를 두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 순간 독자에게 진실이 명확해졌다. 그녀의 무서운 외모와 힘에도 불구하고 유성은 취약했다. 그녀는 약해져 있었다. 남은 화신들이 힘을 합치면 그녀를 쓰러뜨릴 충분한 힘이 있었다. 독자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 쓰러진 재앙의 형체를 향해 걸어갔다. 현성은 걱정스레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외쳤지만 독자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는 결심을 했다. 그가 다가가자 약해진 재앙이 고개를 들었다.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이 그를 응시했다. 수많은 회기를 겪은 유성은 이제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가 알던 모든 것, 그녀가 살아남았던 모든 회차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가 기대한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가 기억한 회차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였다. 닥터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가 잘 해왔고 긴 고통스러운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그녀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적이 아닌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유성은 움찔했다. 그의 말은 그녀 마음속에 무언가를 일으켰다. 그녀 입술이 말을 하려는 듯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 생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지금까지 폭력과 생존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가 전사나 심판자가 아닌 평화를 제안하는 사람으로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 뒤에서 쌩아가 조용히 다가와 독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났다. 동료들이 모여 그의 결정을 기다리며 그를 주시했다. 흔들림 없이 독자는 말했다. 이번에는 유성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견은 없을 거야. 그의 결정이었고 그는 그들에게 이번 한 번만 함께 해달라고 했다. 그룹은 각자 나름대로 반응했다. 지혜는 반대했다. 그녀는 그가 왜 위험을 감수하려는지 이해 못했지만 현성은 독자에게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고 조용히 지지했다. 기룡은 타이타노 공격에 여전히 화가 났지만 동의했다. 단 하나의 요청은 그녀가 준 타격을 자신도 되갚겠다는 것이었다. 지혜는 좌절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낮게 욕했지만 수용했죠. 독자는 그들의 말을 듣고 어린 유정에게 갔습니다. 그녀의 미래가 방금 부서졌고 눈앞에서 무너졌다. 눈물이 얼굴을 적셨다. 이제 분명해졌다. 그녀는 모든 걸 봤다. 그녀의 미래 자아가 겪은 고통, 두려움, 분노. 유성은 독자가 왜 그녀를 죽이지 않는지 이해 못했다. 그녀에게는 말도 안 됐다. 그녀가 알던 모든 게 사라졌다. 그녀가 속했던 사람들, 장소, 시간 전부. 그녀의 세계는 시간과 우주를 넘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누가 끝없는 상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생존 위해 보낸 세월 쉽게 잊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의 압박으로 갈라졌다. 그러나 그녀는 멈췄다. 시선이 멀어졌다. 그곳에 정혁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주에 깊게 봤다. 그 순간 유성의 마음속에서 뭔가 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진짜로 뭘 뜻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수많은 세계에서 혼자 남아 아무도 이해 못할 상실을 견디며 익숙한 것이 사라진 후에도 다시 살아가려 애쓰는 것. 그 고통을 진정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준혁은 논쟁이 아닌 간직한 진실을 드러내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는 회기자들이 살아가는 잔혹한 논리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악이 커지기 전에 없앴고 범죄가 생기기 전에 처벌했어요. 또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될지 보고 구했어요.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사로잡혀 삶을 살았습니다. 정혁은 그 미래가 이미 왔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도 이러한 믿음에 따라 행동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했어요. 그가 부정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은 유성에게 천둥처럼 다가왔어요. 그녀는 그에게 모든 걸 탓하며 소리쳤다. 그녀의 고통, 친구들의 운명, 그녀가 걸어온 외로운 길 모두 그가 책임이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떨렸지만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분노 아래엔 슬픔이 있었어요. 정혁은 예상 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녀의 비난에 맞서지 않고 대신 무언가를 줬어요. 그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 그녀에게 목적을 줬어요. 그는 그녀에게 계속 살라고 했어요. 만약 그녀가 나아갈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이번 라운드에서 그를 죽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녀가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유성은 여전히 멍했다. 수천 년 키운 증오가 이해의 무게 아래 금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정혁을 미워했지만 이제는 더 깊은 것을 보게 되었다. 그도 고통을 겪었고 아마 그녀처럼 외로움을 계속 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그를 위해 속삭였다. 그를 캡틴이라 부르며 그 단어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으로 가득했다. 독자는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유성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꼈다. 그녀 안의 폭풍은 이제 분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슬픔과 그리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었어요.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에게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라운드임을 상기시켰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시간선, 다시 시작할 기회. 재앙으로서가 아니라 한때 안전한 화면 뒤에서 조용한 관찰자로서 이야기를 읽었던 유성 독자로서. 그때 그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야기 속 인물로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는 행동했어요.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불변이라 믿었던 미래를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명확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급 도깨비 폴의 익숙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로질러 울렸다. 그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린 듯 즐거워하며 극적인 톤으로 들렸다. 독자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예상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독자는 도깨비가 일이 쉽게 안 될 걸 알고 있었죠. 폴의 등장은 시스템이 오래 조용하지 않을 걸 보여줬어요. 폴은 물었어요. 재앙이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나요? 시나리오 규칙은 명확했어요. 화신들은 재앙을 물리쳐야 했고 친구가 되면 안 됐어요. 그에 따르면 독자가 시도하는 것은 시나리오의 핵심 목표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자는 움츠러들지 않고 굳건히 서서 침착하게 대답하며 폴에게 규칙을 어기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이 시나리오는 시간 제한이 없었어요. 조건은 재앙을 물리치는 것이었지만 언제라고는 없었죠. 시나리오의 문구를 영리하게 해석한 그의 말에 도깨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랐다. 특히 지혜는 화가 나고 혼란스러웠다. 방금 전만 해도 독자는 유성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었다. 이제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독자는 때가 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지금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그대로였고 방법과 시기만 달라졌다. 이 상황에서 직접 도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독자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것. 그는 별자리의 작동을 이해했다. 그들은 드라마, 도덕적 모호성, 갈등을 원했다. 선과 악의 경계는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선과 악의 별자리들은 이런 순간에 끌렸습니다. 그들은 누가 옳은지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쉽게 풀리지 않는 갈등을 선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정된 조건을 가진 주요 시나리오였고 중급 도깨비인 폴도 결과 없이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폴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롭게 답했어요. 시나리오가 탈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독자가 너무 멀리 나가면 그는 예전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 뒤에서 배영은 당황해 그에게 연락했다. 그는 도깨비 통신 채널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빠르고 어색하게 말했고 독자는 휘말린 상황에 불안했다. 다시 한번 독자는 자신감 있게 답했다. 그는 비형에게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라고 했다. 일이 틀어지면 그는 비형의 도움이 필요해. 비형은 짜증내며 투덜댔지만 독자는 그들의 암묵적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가 무너지면 비형도 같이 끌려갈 거라고. 그러자 폴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손가락을 튕기자 공중에 빛나는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 새로운 서브 시나리오가 도착했다. 폴은 대담하게 결단했어요. 그는 도자 계획대로 일이 안 될 거라 했어요. 많은 화신들이 그 재앙을 단순히 현상금 목표로 볼 거예요. 이제 폴은 현상금을 2배로 올렸어요. 독자는 새로운 부 시나리오가 하늘에 번쩍이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보상은 200,000 코인으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전 현상금의 2배였죠. 그는 폴의 전략을 바로 이해했어요. 도깨비는 몇 안 되는 능력으로 결과를 조작해 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었죠. 큰 보상이 주어지면 절박한 화신들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보상은 사람들이 재앙을 죽이려 목숨을 걸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독자가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화신은 혼란이 아닌 두려움으로 얼어붙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소울돔에 강력한 왕들이 나섰던 거죠. 미의 왕 민지원, 미륵, 차상경 왕, 그리고 중립의 전일도 왕이 모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긴장을 가르며 화신들에게 물러나서 목숨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아무도 그들에게 도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왕의 지배도 받지 않는 작은 세력들조차 움직이지 않았어요. 위에서 지켜보던 폴은 실망한 듯 혀를 찼어요. 그의 혼란 계획은 실패했다. 그는 소울돔 화신들을 비겁자라 모욕했다. 하지만 그의 비꼬는 말엔 좌절감이 보였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유성은 조용히 앉아 도자를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은 믿기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도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상상 못했다. 그녀의 재앙적 존재는 항상 폭력으로 맞닥뜨려졌다. 이것은 새로웠습니다. 독자의 목소리는 폴에게 게임을 멈추라고 할 때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감시자들, 별자리들이 만족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유성을 구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독자는 모든 말과 행동을 신중히 다듬었죠. 그는 별의 흐름에서 검열을 피하려고 조심했어요.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했어요. 그녀의 고통과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강조했죠. 그는 별자리들에게 재앙, 화신들, 반란에 대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우주에서는 시나리오가 논리나 도덕에 의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관찰하는 별자리들이 원할 때만 바뀌었습니다. 독자는 그 기회를 위해 힘이 아닌 동정심에서 태어난 기적을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했어요. 그런 다음 그는 폴에게 돌아서서 선택을 강요했죠. 5번째 시나리오가 진행되지 않으면 6번째를 시작할 때일지도 모른다. 규칙은 고정되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이 허용하는 한 시나리오들이 겹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폴은 독자를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 주의 깊게 관찰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에게 독자는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었다. 그는 위험했다. 폴이 본 모든 화신 중에서
독자는 시나리오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비틀 수 있는 사람으로 두드러졌고 무기가 아닌 말로 별자리까지 결집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도깨비가 다음으로 한 말은 독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대신 폴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자리들에게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그들이 기다려온 이야기를 줄 때가 되었다고. 전기 스파크가 공중에서 춤추며 시나리오가 변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폴은 시나리오의 계약에 깊이 내재된 특별 권한을 발동시켰다. BL 시스템 메시지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재난 유성의 통제권이 중급 도깨비에게 넘어가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성의 몸은 저항하며 굳었다. 그녀의 표정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일그러졌고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를 감쌌다. 검은 기운이 그녀의 몸에서 터졌다. 그녀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이해하려 애쓰며 목소리가 떨렸다. 독자는 놀라서 즉시 나서며 멈추라고 외쳤다. 하지만 폴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시나리오 시스템의 일부이며 설계된 메커니즘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 시나리오는 유성의 성격을 하나씩 강제로 바꾸고 있었어요. 메시지는 명확했죠. 그녀의 성격은 이제 악으로 고정되고 있었어요. 수천 년 고통받던 소녀는 인간성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이제 진짜 괴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독자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폴은 시나리오에서 가장 무서운 도구인 시나리오 강제 집행을 사용했어요. 맞아요. 그것은 생존 방식에서 언급된 잔인한 능력으로 도깨비가 시나리오 참여 캐릭터의 운명을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많은 확률을 소모했지만 폴은 주저없이 사용했어요. 더 많은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많은 성자들이 시나리오 발전을 응원하고 있고 일부는 당신의 새로운 드라마를 싫어해요. 독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권한은 많은 성자들이 동의해야 발동될 수 있었고 이는 그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다는 뜻이었어요. 그를 지지하던 관객들이 비극에 찬성했다. 비형의 목소리가 독자에게 닿았고 후회하는 듯 했다. 그는 별자리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투표하라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혼란스럽고 화난 독자는 왜 배형이 진실을 인정했는지 물었다. 독자의 평판은 별들 사이에서 예상보다 훨씬 나빴어요. 독자가 본 메시지들은 긍정적으로 보였지만 그것들은 소수의 활발한 시청자들로부터 온 것뿐이었죠. 나머지는 침묵했다. 상가와 기룡은 유성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며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들 위로 폴의 비웃는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독자가 오만하다고 비난하며 성자들의 의지를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에게 간단한 진실을 상기시켰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때 독자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는 실수를 깨달았다. 징후는 항상 있었다. 그는 B형의 채널에서 보이는 반응, 메시지, 기프, 응답에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죠. 대부분의 성자들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조용한 자들은 지켜보며 판단하고 계산했다. 그는 그들의 침묵을 승인으로 믿었지만 사실 그들은 관찰 중이었다. 더 나쁜 것은 독자가 그들의 호감을 얻을 거라 생각하고 특별 이벤트를 취소한 점이다. 그조차도 역효과를 냈어요. 더 똑똑한 성자들은 그 조작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B형의 채널이 9,999명의 시청자 제한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독자가 시나리오를 자기 뜻대로 조작하는 걸 알았다. 그들은 그저 그가 뭘 할지 지켜봤다. 이제 그들은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다시 속지 않아요. 독자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죠. 중급 도깨비. 폴은 차가운 재미로 내려다보았다. 그에게는 결과가 확실했다. 이제 그는 독자의 운이 마침내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 순간 유성의 작은 몸에서 섬뜩하고 압도적인 아우라가 폭발했다. 강제적인 성격 변화로 타락한 어린 소녀는 더 이상 그녀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의 사리는 마른 풀밭에 불이 번지듯 퍼졌고 두껍고 숨막히며 살을 태울 만큼 날카로웠다. 주변 화신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에 창백해졌다. 멀리서 정혁은 하늘을 가르는 검을 뽑아들었다. 그의 본능은 이미 상황을 판단했고 그의 반응은 신속했다. 그는 어린 버전의 유성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하지만 독자가 먼저 움직였어요. 정혁이 공격하기 전에 독자는 그녀를 보호하려고 몸으로 막았어요. 그는 정혁이 그 아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독자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그는 방어 자세로 서 있었다. 주저하지 않는 준혁은 그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제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독자는 달리 생각했어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별자리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멋진 공연이었어요. 그들의 주목을 끌 시나리오를 보여줘야 했어요. 정혁은 현실주의자로서 이를 자살로 봤다. 하지만 독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가능하다고 믿었다. 타락한 유성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혜와 기룡이 도망치려는 것을 보고 짐승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분노에 휩싸인 지혜는 소녀가 왜 자신을 겨냥하는지 이해 못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독자는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며 마음속 무언가가 부서졌다. 잠시 그는 진정으로 희망이 있다고 믿었어요. 시나리오에 저항하고 구부리고 변화시키고 다시 쓰려는 모든 노력이 더 나은 결말로 이어질 거라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가 바꾸려 했던 세계는 더 많은 비극만 만들었다. 저항했음에도 이제 재앙으로 변한 유성은 파괴의 폭풍 속에서 그녀의 에너지를 방출했다. 그녀로부터 에테르 폭풍이 터져나와 공간을 갈라놓는 힘으로 폭발했어요. 그 충격은 소닉붐처럼 시나리오의 구조를 찢었어요. 하지만 그때 침묵, 공격이 막혔다. 충격이 유성의 변형된 얼굴을 스쳤어요. 무너지는 지혜와 기룡 앞에서 독자는 홀로 서서 몸으로 그들을 폭풍으로부터 막고 있었어요. 그는 폭발 충격을 견뎠다.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한 기술 덕분이었다. 얼마 전 독자는 희귀한 것에 접속했는데 그것은 유성과의 깊은 연결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1인칭으로 경험해서 그는 하나의 스킬을 해제했다. 야수왕의 감정, 순백의 털 망토가 독자를 감싸며 원초적 에너지로 빛났다. 과거는 이제 짐승군주, 유성의 기술이었어요. 정혁은 독자가 유성의 기술 하나를 훔쳤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어요. 독자는 이해했어요. 그는 준혁에게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시스템 메시지가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별자리들이 보고 있었다. 그들은 흥분했다. 치열하고 박진감 있는 싸움을 원했다. 그들이 원한다면 독자는 주기로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재앙을 막을 것이다.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시나리오를 연기할 것이다. 독자는 재앙을 향해 돌진했다. 달리면서 그는 개인 스킬 북마크를 활성화했다. 이 스킬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준 이야기의 주인공 능력을 빌릴 수 있게 했다. 그는 움직이며 북마크 목록을 빠르게 살폈다. 앞에는 타락한 유성이 파괴 속에 있었다. 그녀의 몸은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고 강제로 주입된 악에 잠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여전히 감정이 있었다. 고통, 후회, 천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떨리는 입술로 그녀는 죽여달라고 했다. 독자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 눈은 괴물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없이 고통받아온 사람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녀를 상대로 검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바꾸지 못한 실패의 대가였다. 생존의 방식이 그의 현실이 된 것을 처음으로 진정으로 원망했다. 그의 거미 유성의 발톱과 격렬한 에너지 폭발 속에 맞부딪혔다. 독자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북마크 첫 슬롯에서 망상 마귀 김나문을 빼고 악의 심판자 해원을 추가했다. 그때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 심판의 시간 레벨 다우스가 활성화되었다. 타오르는 오라가 그의 안에서 솟구쳤다. 그건 단순한 힘이 아니었어요. 정의였죠. 악을 처벌해야 한다는 강한 의로움의 감각이었어요. 그가 만든 감정이 아니었고 더 큰 무언가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별자리들이 그것을 알아챘어요. 하늘의 서기관은 당황했지만 절대 선의 성자들은 망설였어요. 독자는 심판관이 아니었기에 이 기술을 쓸 수 없어야 했어요. 여구스레우시피는 부정할 수는 없는 악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허락을 주었다. 기술 심판의 시간은 오래전에 잊혀진 성전에서 발키리들이 사용하던 것이었다. 그것을 사용한 자들은 대천사의 보호를 받았고 적이 악한 존재인 한 절대 지지 않았다. 악마와 신성한 병사들이 충돌했던 전투의 기억이 독자의 마음속에 스쳤다. 그의 몸에 명령이 울려 퍼졌다. 악을 처벌하라. 그의 심장은 강하게 뛰었고 그로 인해 신념의 칼날이 성스러운 힘으로 폭발했다. 그 안에서 솟구친 마법의 물결은 강력했다. 그것이 나아가며 공중에 불타는 선을 그리며 유성 쪽으로 갔다. 칼날이 닿자 그녀의 어깨에서 피가 터졌다. 두껍고 깨지지 않는 짐승왕의 감각은 유령 함대의 공격도 막을 만큼 강했지만 결국 찢어졌다. 그의 다음 공격은 그녀의 머리를 겨누었지만 그녀는 가볍게 땅을 딛고 공중제비로 또다시 피했다. 그의 공격은 강했으나 계속 빗나갔다. 그가 자세를 잡기도 전에 전장을 뒤흔드는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 요성의 몬스터 게이트에서 소환된 괴물들이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 중에는 무시무시한 헤비메탈 콩이 돌진을 이끌었다. 용산구 도시는 그 무게에 떨고 있었다. 이제 완전히 붕괴 직전에서 독자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유성은 타락할수록 더 강해졌다. 심판의 시간이 압도적이었지만 이 전투를 혼자 이기기엔 충분치 않았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싸우라고 외쳤습니다. 모인 왕들은 명령을 내렸고 군대는 돌진했습니다. 문에서 나오는 괴물들과 싸우기 위해 상하는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재난을 막으려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지헤이가 그녀를 따라가 엄호 사격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대포가 전장을 울렸습니다. 산가는 아라크네의 거미줄로 유성의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화를 이루며 재앙을 늦추기 위해 협력했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정혁은 치유 모드로 바꿨어요. 그는 소생 스킬로 에너지를 회복하며 유성을 주에 깊게 살폈어요. 그는 빠르게 알아챘어요. 유성은 이 세계로 오기 위해 영혼을 팔고 어두운 계약을 했어요. 독자는 그 나머지를 알고 있었죠. 그 영혼은 직접 악매에게 팔린 게 아니라 악마를 통해 도깨비에게 거래된 것이었어요. 그녀의 운명은 오락을 위해 조작됐어요. 그녀는 존재하기에 너무 잔인한 시나리오의 꼭두각시가 되었죠. 정혁은 이제 하늘을 가르는 검을 들고 독자 옆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다. 빌린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은 30분뿐이었다. 북마크 스킬엔 엄격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빨리 흐르고 유성을 감싼 검은 기운이 짙어지고 무거워졌다. 정혁의 눈은 날카로워졌고 얼굴은 결의에 차 굳어졌다. 그 순간이 왔음을 그는 알았다. 망설임 없이 그와 독자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완벽한 호흡으로 재앙에 맞섰다. 이제 완전히 변형되고 기괴한 괴물로 변한 그녀, 위에서 도깨비 폴은 전개되는 전투를 즐기며 웃고 있었다. 그에게 이것은 완벽한 오락이었다. 그 시나리오는 그가 좋아했던 혼돈의 수준에 도달했어요. 별자리들도 흥분했어요. 그들의 흥분은 고조되어 그들 앞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충돌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갑자기 유성이 강력한 숨결을 내뿜었다. 짐승광의 숨결이었다. 고대 해수괴의 얼음 공격과 같은 파괴력을 지닌 에테르의 폭풍이 그들을 향해 폭발했다. 정혁은 즉각 반응하여 홍염순보를 최대한 활용해 폭풍 속도를 피했다. 그러나 독자는 피하지 않고 야수왕의 감각을 활성화해 에테르 파도에 맞서 몸을 단단히 준비했다. 재앙 중에서도 유성은 무서웠다. 하지만 정혁도 보통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모습을 한 괴물이었다. 심판의 신성한 힘이 없어도 그는 홀로 재앙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었다. 위에서부터 정혁은 엄청난 힘으로 칼을 휘두르며 내려왔다. 그의 칼날은 그녀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며 땅을 깊게 파고들어 공중으로 충격파를 날렸다. 그는 유성 앞에 착지하며 그 아래의 잔해를 부수고 전장에 진동을 일으켰다. 그는 공중에서 발차기를 했지만 유성이 막아냈다. 다리가 공중에서 부딪혔다. 그들은 강하게 충돌하여 공기가 흔들렸다.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톨라이트가 그들 주위를 감싸고 유성이 돌진했다. 그녀는 분노로 이를 악물고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다시 부딪혔고 이번에는 도미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 지역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피가 튀고 피부가 찢어지며 전장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독자는 그가 지키고자 했던 소울돔이 매 순간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광폭 상태에서 유성은 계속 에테르 폭풍을 발사했다. 마력은 점점 고갈됐지만 피해는 여전히 독자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기에 충분했다. 그는 짐승광의 감각 덕에 그녀의 공격을 간신히 버텼다. 그러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짐승 같은 모습 속에서 그녀의 진짜 자아가 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의지가 악을 뚫고 나왔다.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멈추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들이 이번 라운드를 지켜주길 바랐다. 말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독자는 마음속으로 느꼈다. 기회를 잡아 그는 약해진 에테르 폭풍을 뚫고 정혁 옆으로 갔다. 함께 그들은 돌진했다. 독자는 칼로 그녀를 베었다. 상처에서 피가 흘렀다. 본능적으로 반응한 유성은 갑작스럽게 날아차기를 시도했다. 그녀는 정혁의 턱 아래를 강타하며 그를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그 틈이 바로 독자가 필요로 했던 것이었다. 그는 정혁이 만든 틈을 이용해 돌진했다. 신념의 검이 그녀의 어깨에 강하게 박혔다. 그 치명적인 공격으로 유성의 왼팔이 잘렸다. 상처에서 피가 쏟아졌다. 위에서 지켜보던 별자리들이 기뻐하며 환호했다. 잔혹함, 유혈, 그리고 폭력, 침묵,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러 온 것이었다. 독자는 반항을 선언했다. 그는 별자리들이 요구한 모든 것을 견뎠다. 그들이 지금 비웃고 환호하고 소리치도록 둘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그는 그들을 모두 침묵시킬 것이다. 전투가 끝나가는 듯 했지만 무언가 변했다. 독자의 북마크 스킬 효과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빌린 힘이 점점 사라졌다. 그 약점을 감지한 재앙, 유성이 다시 공격했다. 그녀는 야수왕의 숨결을 내뿜었다. 파괴적인 에테르 폭풍은 분노와 파괴로 가득했습니다. 그 힘은 압도적이었고 폭풍은 전장을 휩쓸었습니다. 독자와 정혁은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잔해 속으로 떨어져 긁히고 멍들었습니다. 격렬하게 기침하며 입술에서 피를 흘렸고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폭풍의 압력은 모든 것을 쓸어버릴 뻔했습니다. 드디어 현성이 치유 방패를 활성화했어요. 보호막이 동료들 주위에 형성되어 그들을 완전한 파멸에서 지켜줬습니다. 부서진 폐허 속에서 유성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믿고 당당히 서 있었죠. 하지만 독자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는 그녀가 모르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원군이 왔기 때문이죠. 유성이 더 말하기 전에 그녀 발밑 땅이 갑자기 터졌어요. 멀리서 포격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앙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괴물들은 새로운 군대가 접근하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인물은 전장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해완이 도착했다.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달렸고 황폐한 장면을 보며 숨을 고르고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다가오자 붉은 오라가 그녀를 감쌌다. 해위는 닥터의 마지막 카드였다. 그녀마저 실패하면 재앙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해완은 침착했다. 그녀는 혼돈을 미소로 맞이했다. 두려움 없이 굴하지 않는 미소와 함께 그녀의 검은 부드럽게 공기를 가르며 불길이 모든 움직임을 따랐다. 그녀의 무기에 타오르는 불꽃은 독자가 본 것보다 더 밝고 더 뜨겁고 더 정의로웠다. 그것은 구제불능악을 벌하는 백색 불꽃이었다. 평범한 힘이 아니었다. 불의 심판자 같은 악마의 표식이었고 그녀의 지원 성좌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다. 이 힘은 강자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을 일으켰고 하늘의 위대한 현자의 힘과 견줄만 했다.
독자는 불길이 전장을 휩싸는 것을 보며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다. 해원을 뒤에서 지원하는 별자리는 다름 아닌 아캄 대천사 우리엘, 절대적인 선의 존재이자 불로 심판하는 전사였다. 이제 유성 악으로 타락한 재앙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고 그녀는 그것을 명확히 이해했다. 그녀의 타락한 눈은 조롱이 아닌 인식으로 해원을 주시했다.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적이었고 그녀가 마주할 가치가 있는 적이었다. 해원은 신성한 힘과 심판의 힘을 발산하며 앞으로 돌진했다. 시간이 그녀의 근육을 한계까지 밀었고 악마 사냥 버프는 모든 움직임을 날카롭게 했다. 반대편에서 유성은 다시 야수왕의 숨결을 내뿜었다. 그것은 풍경을 찢을 수 있는 거대한 악마의 숨결, 무시무시한 에테르 에너지의 급류였다. 하지만 해원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칼을 단단히 쥐고 흔들림 없이 집중하며 하늘과 땅을 잇는 불타는 선을 그리며 아래로 휘둘렀다. 파괴적인 숨결이 그녀의 불꽃과 부딪히자 사라졌다. 지옥 불꽃이 야수왕의 숨결을 삼켰다. 파괴적인 에테르는 무해한 연기로 변했다. 신성한 빛 아래 당신은 재앙에 맞섰습니다. 그녀는 좌절감에 이를 악물었고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혜윈의 눈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판단의 눈으로 응시했다. 불꽃이 그들 두 사람의 눈에 비쳤다. 별자리 위에 정의를 지닌 자는 하나였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들은 열광했다. 동전이 별가루처럼 쏟아졌다. 그들은 순수한 악과 신성한 정의의 충돌에 흥분했고 그들의 흥분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지옥불의 발화로 인해 유성의 한때 위험있던 방어가 황폐해졌습니다. 심지어 야수왕의 감각도 약해졌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아무렇지 않게 에테르 폭풍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불길을 뒤로하고 나아갔습니다. 단호한 일격으로 그녀는 검을 유성의 배에 깊숙이 꽂았다. 칼날이 살을 꿰뚫는 순간 유성의 몸에서 밝은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그녀 안에 있던 거대한 악마의 에너지가 불타오르며 비명을 질렀다. 해원이 칼을 뽑자 상처에서 피가 쏟아졌다. 유성은 뒤로 비틀거리며 힘이 빠져나갔다. 신성한 불꽃이 그녀 주위를 돌다 결국 그녀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녀는 쓰러졌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전장의 혼란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멀리서 독자는 마스우드 왕과 헤비메탈빈의 쓰러진 모습을 발견했다. 몬스터 게이트가 닫히고 생물들의 홍수가 마침내 끝이 났다. 전쟁이 끝났다. 독자는 유성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지친 몸과 피 흘리는 몸을 보며 자신의 끝을 깨달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보다 슬픔으로 떨렸다. 그녀는 대장의 명령을 따랐고 이번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 그녀의 시간이 거의 다 됐다. 그 상처는 진정한 야수군주에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평범한 상처는 아니었다. 모든 악을 지우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신성한 불꽃, 지옥파리의 불꽃이었다.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유성은 미소 지었다. 이 세계선에 온 것이 감사했다. 정육이 부탁했던 일을 할 수 있어 기뻤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행동이 변화를 바라며 이번엔 진짜로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다. 죽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받아들였다. 그녀의 마지막 공연이었고 우아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들 위해 중급 도깨비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이는 그가 기대한 결과가 아니었다. 시나리오는 완성되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별자리는 이번 사건에 감명을 받아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기대했던 혼란이 없어 불만을 품었습니다. 유성이 떠날 준비를 하자 정혁이 다가갔다. 그녀는 긴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희미해지는 존재감과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유성은 마지막 순간에도 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몇 마디 간단한 말을 듣기를 바랐다. 수많은 반복과 시간 속에서 갈망해 온 말들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비극적으로 갇혀 말해지지 않았다. 정혁은 그 말을 들을 운명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이별의 안개를 가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세계를 넘나드는데 도움을 준 악마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유성은 부드러운 눈빛과 씁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녀는 그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오랫동안 존경해온 그 선장임을 알았다. 그의 흔들림 없는 성격은 그녀가 원망하면서도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답하며 강력한 존재인 지평선의 악마에 대해 경고했다. 그녀는 언젠가 준혁이 이 무서운 존재와 맞설 거라 믿었다. 그녀는 그가 조심히 살아남길 바랐다. 독자가 말하기 전 유성이 그의 손을 잡았다. 정혁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는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녀를 복수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을 남겼다. 그의 결심의 무게가 그의 생각 속에 울렸다. 독자는 그 맹세 속 깊은 감정에 충격을 받았다. 독자는 유성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녀의 눈물은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 흘렀어요. 평화.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디어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그녀의 몸에서 재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서서히 사라졌어요. 재난의 파편들. 유성은 빛으로 변해 책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떠올랐다. 이번 라운드에서 그녀의 시간이 끝났다. 그리고 부드러운 일이 일어났다. 살아있는 어린 유성은 독자를 붙잡았어요. 그녀는 나이든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재난 유성은 사라지며 그들, 과거의 자신과 여러 시나리오를 함께했던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그녀는 부러워했다. 별자리는 조용히 봤다. 환호도 동전도 사라졌다. 오직 조용한 경외감만이 남았다. 독자는 사라지는 유성 옆에 무릎 꿇고 그녀의 손을 조심히 잡았다. 그녀는 그 제스처에 놀랐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독자는 마지막 힘으로 야수왕의 감각을 깨웠다. 전투나 생존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선물이었어요. 영혼과 영혼이 잠시 이어졌어요. 그 순간 그들의 감정이 닿았다. 바람이 지붕의 폐허를 부드럽게 지나가며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속삭임을 전했다. 그녀의 희미해지는 눈이 마치 불가능한 무언가를 들은 것처럼 커졌다. 그녀의 마음은 믿기 힘들어 떨렸지만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차가운 바람이 목소리를 앗아갔습니다. 그녀의 몸은 제로변의 눈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떠남은 폭력적이지 않고 오직 우아했습니다. 닥터는 서서 희미해지는 흔적을 올려다봤다. 공기가 비현실적이었다. 그녀가 오래 있었기에 이제 그녀의 부재는 텅 빈 침묵을 만들었다. 침묵. 그의 옆에서 어린 유성이 그의 옷을 꽉 잡았다. 그녀는 믿기 어려웠다. 그녀의 마음은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본 미래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지혜는 용감한 척했지만 공기 중의 감정이 너무 강렬했다. 죽음과 괴물조차 두렵지 않았던 그녀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비영은 중급 도깨비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엔 명령이 담겨 있었다. 시나리오는 끝나야 했다. 중급 도깨비는 망설였다. 그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런 결말을 바라지 않았다. 이렇게는 아니었다. 그러나 비용은 그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원치 않으면 배용이 직접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스템이 반응했어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하나씩 5번째 주요 시나리오가 끝났습니다. 보상이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유성의 죽음이 확인되었고 시나리오는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유성의 손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떨렸고 그녀의 눈은 위에 떠있는 중급 도깨비의 모습에 고정되었습니다. 폴랭, 그녀의 마음은 하나의 생각으로 끌었다. 독자는 이를 보고 그녀가 행동하기 전 막으려 했다. 그러자 갑자기 공중에 불꽃이 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스스로 갈라졌습니다. 거대한 포털이 나타나면서 현실이 찢어지는 것처럼 대기를 물결치게 했어요. 포탈에서 두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평범한 도깨비가 아니었어요. 그들만으로도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그들은 흰 로브를 입고 걸음걸이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이들은 도깨비 집행자들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힘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별자리들도 침묵에 빠졌다. 주저없이 집행자들은 폴을 향해 날아갔다. 그들은 지체 없이 그에게 도달하여 즉시 그를 결박했다. 폴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거만함과 과시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2명의 집행자가 판사처럼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들과 집행 책임자 도깨비는 차갑게 판결을 내렸다. 폴은 스타스트림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즉시 집행자에게 넘겨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주요 시나리오를 처리할 권리를 잃었고 도깨비의 최하위 등급으로 강등되었으며 그의 모든 과거 업적은 기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폴의 목소리는 떨렸고 변론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말은 급하고 절박했습니다. 그는 잘못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그는 별자리들이 시나리오를 즐겼다고 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끝냈고 개연성 위반이 없었으며 모든 것이 범위 내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집행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중 한 명은 혐오감에 차서 폴의 진짜 실패를 언급했어요. 시나리오 자체보다 별자리를 즐겁게 하려는 그의 집착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시청자들에게 모든 케이브가 별자리를 신경 쓰는 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한때 별자리였으나 은총을 잃고 이제는 침묵 속에서 시스템을 섬기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기를 따르지 않고 규칙을 따랐습니다. 판단은 분명했어요. 폴은 선을 넘었어요. 집행자들은 시나리오 집행은 별자리들이 책임을 지려는 의사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그럴 경우 개연성이 깨진다고 했어요. 폴은 그들의 침묵을 동의로 여겼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이제 그의 발목을 잡았어요. 폴은 굳건히 서려 했어요. 그는 소울돔 시스템 붕괴가 예상치 못한 사건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는 별자리들에게 자신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고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더 치명적인 일이 뒤따랐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별자리들의 수다가 사라졌어요. 지원 메시지들, 관심, 그리고 열정,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국 채널을 떠났습니다. 집행자들이 떨고 있는 폴 위에 떠오르자 그들은 차가운 명확함으로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폴은 진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신중하게 조작한 시나리오가 진심 어린 비극으로 변했을 때 한때 그를 독자를 파괴하도록 몰아붙였던 별자리들은 이미 그를 버렸습니다. 이제 독자를 지지하는 성좌들만 남았습니다. 폴의 마음은 배신감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고 주위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절박하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형을 가리키며 책임을 넘기려 했다. 비형의 채널도 별의 흐름 규칙을 어겼다고 외치며 집행자들이 그도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집행자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비형도 함께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을 부른 건 비형이었습니다. 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계획된 것임을 늦게 깨달았다. 그는 함정에 빠졌다. B형은 그에게 손을 흔들며 아이러니한 미소를 지었다. 집행자들은 폴에게 과거를 상기시켰습니다. 이번이 첫 위반이 아니었죠. 그는 이미 2번 규칙을 어겼습니다. 이번이 3번째였고 이제 관용은 없을 겁니다. 그를 기다리는 처벌은 최종적이고 절대적입니다. 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분노와 절망에 외쳤다. 그의 상관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실수한다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빛나는 포털이 위에 나타나며 끝을 알렸다. 한때 강력했던 중급 도깨비 폴은 이제 끌려가려 했다. 그리고 독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묵을 깨며 차분하고 신중했다. 그는 기다리라고 했다. 집행자들은 놀라 멈추며 그가 자신들에게 말한 것인지 물었다. 독자는 도깨비 통신 채널을 사용하여 비양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그는 10만 코인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상태를 도깨비 상점 플래티넘 회원으로 올려라. B형은 당황하고 망설였지만 독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투덜거리며 명령했고 B형은 따랐습니다. 이제 플래티넘 등급이 되었습니다. 독자는 다시 집행자들에게 정식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새 등급에 맞는 권리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깨비와의 비공개 회의였다. 이 요청은 집행자들도 놀라게 했다. 그들은 시스템을 확인하고 그의 등급이 올라간 것을 보자 태도가 변했다. 플래티넘 회원은 중급에서 고급 도깨비와 비공개 회의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들이 만남 예약 규칙과 절차를 설명하려 했지만 독자가 막았다. 그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이미 원하는 상대를 알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중급 도깨비 폴과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다. 날카로운 감각을 가진 경영진 도깨비들은 독자의 요청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했다. 그들이 눈빛을 마주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둘 다 이해하는 농담을 깨달은 듯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결정을 발표했다. 독자는 죄수 폴과 함께 있었다. 그는 20분을 받았다. 폴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믿기지 않는 듯 주위를 둘러봤다. 그가 더 이상 반응하기 전에 투명한 돔이 나타나 그와 독자를 세상과 격리시켰다. 그것은 보통 도깨비와 성좌들 사이의 비밀 대화를 위해 사용되는 독점적인 공간인 솔로 미팅 룸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제 폴은 봉인된 장벽 안에서 독자와 마주했습니다. 그의 혼란은 분노로 바뀌었고 그는 독자의 의도를 의심하며 노려봤습니다. 그는 그것이 조롱이자 유성의 죽음에 대한 복수라고 여겼다. 하지만 독자는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챘다. 이제 폴이 무방비임을 알았다. 그의 침착함이 무너졌고 이것이 단순한 말뿐인 대화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갑작스레 도자가 앞으로 돌진해 폴을 세게 주먹으로 가격했다. 강타가 심하게 날아들어 도카비의 코에서 피가 났다. 폴은 불시에 당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이 만남의 공간 규칙이 그를 고통에서 보호하지 않고 죽음에서만 막아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크는 차갑고 단호하게 그를 내려다봤다. 그는 폴에게 자신이 그를 죽일 순 없지만 정신을 잃게 때릴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번엔 폴의 가식적인 예의와 우월감이 사라졌다. 고통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는 통제 못하고 기침했다. 다카비로서의 긴 삶에서 처음으로 이런 신체적 굴욕을 느낀 듯했다. 폴은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적인 만남 규칙을 경고했어요.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 시스템은 독자의 잔액에서 500코인을 차감했어요. 하지만 독자는 개의치 않았다. 폴은 상황을 다시 잡으려 비웃으며 독자를 조롱했다. 그는 독자가 단지 화신일 뿐이며 무모하게 행동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가 이 순간을 위해 거의 모든 걸 써가며 플래티넘 지위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독자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차분하고 차가웠어요. 그는 자신이 엄청난 양의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는 폴의 시나리오 관리 실패 덕분에 큰 재산을 벌어들였습니다. 독자는 재앙 유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했다. 그는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다카비를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그녀에게 말했었다. 이제 약해진 폴과 함께 사적인 도만에 서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다시 공격했다. 빠르게 움직이며 또 다른 발차기가 폴의 얼굴에 닿았다. 폴의 코가 부서졌고 그의 목소리는 고통 속에서 터졌다. 피가 흐르고 다케비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절망하고 부서진 폴은 독자에게 이성을 찾으려 애썼다. 그는 이 폭력이 무의미하다고 외쳤다. 아무리 맞아도 유성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독자에게 시나리오 밖에서는 얻을 수 있는 코인도 시스템 보상도 아무것도 없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독자는 차분히 앞으로 나아가 대답했어요. 이건 동전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익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요점이었다. 도깨비들은 늘 모든 걸 이익과 손실로 봤다. 하지만 독자는 달랐다. 그는 인간이었고 인간은 때때로 이익 없는 것에서도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던 중 공중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황금 머리띠의 죄수라는 별자리가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흥분했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500코인을 후원했다. 잠시 독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친밀하고 가식 없는 순간에도 별자리들은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에겐 여전히 공연일 뿐이었지만 독자에겐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500코인을 돌려줬습니다. 이건 그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의 즐거움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독자는 몸을 굽혀 폴의 옷깃을 잡았어요. 도깨비는 떨고 있었고 목소리는 두려움에 갈라졌어요. 그는 자비를 구하며 목숨을 빌었다. 저항할 힘이 없었다. 하지만 독자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는 답을 원했다. 유성의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었다. 폴은 말을 더듬어 거의 말하지 못했다. 그는 독자가 대천사의 힘을 빌리는 순간 유성의 계약이 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의 영혼은 다른 이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것은 잃어버렸고 도깨비들조차 두려워하는 세계의 미로 깊숙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폴은 그것이 잔인한 운명임을 알면서도 약간 웃었습니다. 독자는 이해했다. 그의 예상대로 악마들이 야수 군주 신유성과 관련된 계약을 장악했다. 그 끔찍한 거래 이후 그녀의 영혼은 그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갇혀 있었다. 마침내 폴은 완전히 쓰러졌다. 그러자 시스템은 도깨비 단독 회의 의식이 끝났음을 알렸다. 그들을 둘러싼 장벽이 사라졌고 경영진 도깨비들이 다시 나타나 그 장면을 재미있다는 듯 지켜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이 웃으며 폴이 처벌 시작 전 이미 충분히 고생했다고 농담했습니다. 그들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걸어갔고 배형은 서둘러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B형이 떠나기 전 독자는 그가 집행자들에게 뇌물을 줬는지 물었다. B형은 확인한 후 독자에게 방금 너무 많은 동전을 썼는지 물었다. 그러나 독자는 아직 많이 남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배형이 행정실로 떠날 준비를 하며 독자에게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채널을 열어두겠지만 돌아올 때까지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잠시 머물다 사라졌다. 독자의 생각은 조용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이제 그가 다음에 할 일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메인 시나리오의 관리자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시나리오 자체가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하루나 이틀. 하지만 독자에겐 그 짧은 휴식도 충분했어. 행동할 시간이었어. 그가 약속을 지킬 시간은 충분했다. 그는 포털로 사라지는 도깨비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짐승왕의 감정 기술로 유성과의 마지막 순간을 되돌아봤다. 독자는 그녀가 죽기 전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그녀는 죽지 않을 거라며 그를 다시 살릴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에 해냈고 다시 해낼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없이 기다려야 하더라도 그녀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는 해낼 것이다. 그는 그녀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진심으로 약속했어요. 이제 독자는 세인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녀는 그가 뭘 하려는지 모른 채 가까이 서 있었어요.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고 그녀는 주의를 기울이며 응답했어요. 독자는 그녀에게 버려진 미로의 연인 별자리를 소환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것은 올림푸스의 후원자 아리아드네였습니다. 그가 알기로 유성이의 영혼이 정말로 세계의 미로에 들어갔다면 그녀의 부활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아직 희미한 가능성, 단 하나의 길이 남아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모든 영혼은 어디에서 오든지 간에 반드시 사후세계를 지나야 합니다. 만약 독자가 그곳에서 그녀의 영혼을 되찾을 수 있다면 정말 어쩌면 그의 두 번째 약속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승의 신과 대화가 열쇠였다. 생가가 전화를 걸자 그녀 주위에 희미한 불꽃이 빛났다. 완전한 강림은 아니었다. 그렇게 하면 확률이 많이 소모되겠지만 아리아드네가 그녀 안에서 반응하는 것은 분명했다. 독자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통해 올림포스로 손을 뻗었다. 그는 거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저승의 왕과의 만남. 유성에게 했던 두 번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 생아의 표정이 즉시 변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아리아드네의 답변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녀는 망설이며 독자를 바라봤지만 독자는 부드럽게 아리아드네가 뭐라고 했는지 물었다. 생가는 메시지를 전했다. 아리아드네는 거절했다. 저승의 왕, 부유한 기사라 불리는 자의 아버지는 그녀가 닿을 수 없는 존재였다. 아리아드네는 단지 역사적인 별자리였다. 올림푸스의 세대신 중 하나인 하데스 같은 존재는 그녀가 부르기엔 너무 높은 지위였다. 도조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하데스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런 강력한 존재는 아무나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시도해야만 했다. 항상 똑똑한 생가는 독자가 뭘 하려는지 아는 듯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죽은 자를 되살리는 것은 시나리오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어요.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정역은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죽음을 막기 위해 돌아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자는 결심했어요. 그녀의 영혼을 되찾고 사후세계에 도달해 유성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면 어쩌면 이 잔인한 시스템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독자는 생가를 바라보며 사과했지만 더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별자리들이 여전히 지켜보는 동안에는 그럴 수 없었다. 이 시나리오에서 많은 이들이 이미 그를 싫어하게 되었고 그의 계획에 대한 힌트를 너무 일찍 눈치채면 망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함정 지도가 이미 설정됐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들이 미끼를 물 때까지. 그때 낮은 등급의 도깨비가 나타나 자신을 연기라고 했어요. 그는 도깨비에게선 드문 정중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공간을 울리며 5번째 시나리오의 보상 분배를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동안 영희는 방금 주어진 아이템이 별의 흐름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치유 물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누군가 심하게 다쳐도 이걸 마시고 쉬면 몸이 회복될 수 있지만 안전한 곳에서 사용해야 했어요. 요옹이의 공손한 행동은 이상하고 약간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융이는 발표를 마치며 상위 기여자들에게 추가 보상이 그날 밤 늦게 지급될 거라고 말했다. 그는 다가오는 시나리오에서 잘 되길 바랐다. 시스템 메시지가 곧 나타나 도자가 엘레인 숲의 정수와 B급 스킬을 받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그가 오랫동안 원하던 거짓말 탐지 스킬을 얻은 것이다. 그것 없이는 시나리오 진행이 정말 힘들었어요. 현이 옆에서 스킬 선택을 고민할 때 독자는 무심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는 정혁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지혜는 정혁이 이설화와 함께 갔다고 했다. 그 말이 독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궁금했다. 설화와 정혁은 이전 회기 중 2번째 회차에서는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3번째 회차에서도 계속되는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지혜는 그의 추측을 빠르게 일축했다. 독자는 정혁이 개인적인 이유로 설화와 함께 있는 게 아닐 거라고 깨달았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는 아마도 6번째 시나리오 시작 전에 기술과 아이템을 모으러 갔을 거예요. 다음 시나리오는 이제 나흘 남았어요. 독자가 시스템 메시지를 확인하는 동안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정혁은 준비를 하러 떠났을 것입니다. 지혜는 정혁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칼자루를 잡고 정혁의 엄격한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그녀는 독자에게 계약이 끝났다고 말했다. 독자는 당황했다. 그의 마음은 이전 거래로 돌아갔다. 5번째 시나리오에서 정고의 만남 중 그는 시나리오가 끝날 때까지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준혁에게 부탁했다. 준혁은 동의했지만 맞은 것에 대한 복수를 경고했다. 독자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생각했다. 정말 준혁이 그 약속 때문에 참아왔던 걸까? 이제 시나리오가 끝났으니 그 약속이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는 걸까? 지혜는 그의 깊은 생각을 모른 채 계약이 뭔지 물었다. 독자는 답하지 않기로 했다. 그때 혜원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불렀고 그에게 다가가면서 맥주와 소주병들을 발견했다. 술이 많았다. 모두에게 충분할 정도로. 독자는 그 많은 술을 보고 놀랐다. 그는 어디서 났는지 물었다. 혜원은 웃으며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하고 축하할 만하다고 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소를 지켜냈다. 술 몇 잔은 충분한 보상 같았다. 곧 그룹은 모닥불 주위에 모였다. 자리를 잡자 지혜가 맥주를 집으려 했지만 독자는 그녀의 손을 재빨리 쳤다. 법과 질서가 무너졌어도 그는 여전히 그녀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이제 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독자는 그녀에게 사이다를 마시고 어른들이 술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 독자는 피곤한 얼굴들을 둘러보며 칭찬했다. 그들은 훌륭했다. 5번째 시나리오는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모두가 견뎌냈다. 지금은 서울이 안전했다. 지혜는 그에게 방해하며 도깨비를 때려 눕힐 때 멋졌다고 말했다. 아마 정혁보다 더 멋졌을지도 모른다고. 드물게 현성과 희원도 동의했어요. 심지어 상아도 미소 지으며 독자가 잘했다고 했어요. 독자는 모든 일이 완벽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많았지만 적어도 큰 재앙은 막았다. 수도는 아직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혼란스러운 상황들 앞에서 숨 쉴 여유를 줬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 주변의 공기는 따뜻하고 편안해졌다. 독자는 컵에서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지혜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소주병을 손에 넣어 몇 잔 마셨다. 그는 약간 취한 채로 누군가에게 교훈을 줬다고 중얼거렸다. 현성은 이미 누워서 더는 못 마시겠다고 신음했다. 지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기절했다. 독자는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그는 그들이 술에 약할 줄 몰랐습니다. 특히 많이 마시지 않았기에 더 그랬습니다. 그는 지혜가 언제 병을 들었는지 기억도 못했지만 그 광경은 묘하게 위안이 됐어요. 그러다 그의 시선이 상에게로 갔다. 그녀는 소주 4병을 비웠지만 여전히 침착하고 단호해 보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취한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술을 잘 마신다고 했다. 조 박사는 놀라지 않았다. 함께 일할 때 그는 그녀가 취한 걸 본 적이 없었다. 회사 파티에서도. 그는 왜 생아가 직장에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지 기억했다. 술에 취해 그녀를 이용하려는 남자들이 늘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 방심할 수 없었지만 괜찮을 거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독자는 그녀의 뺨이 창백한 것을 보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아마 죄책감이었을 거예요. 죄책감. 아마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는 부끄러워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들 위로 달이 홀로 떠 있었고 조용히 있었다. 그는 남은 술을 땅에 쏟고 더는 마시지 않았다. 그때 시스템 메시지가 떴어요. 술과 황홀경의 신으로 알려진 별자리가 그와 대화하고 싶다고 했어요. 도춘 혼자 미소 지었어요. 그는 예상했어요. 오늘 밤 이유가 있어 술을 안 마셨어요. 올림포스가 미끼를 물었어요. 술과 황홀경의 신으로 알려진 별자리가 드디어 응답했어요. 이 존재는 올림포스의 12신 중 하나인 디오니소스일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안 들렸지만 존재는 확실했다. 부어진 술 표면이 반짝였다. 단굴들이 공중에 살짝 떠올라 마치 그들만 느낄 수 있는 무언의 리듬에 맞춰 흔들리는 듯했다. 거품들이 음악의 음표로 변해 복잡한 패턴으로 땅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이 빛나는 기호들은 독자와 상아 사이를 떠다니며 둘 다 아직 완전히 이해 못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상아는 움직임을 보고 디오니소스가 계속 마시라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독자는 동의했지만 그녀에게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했다. 둘 중 한 명은 정신을 차려야 했다. 상아가 독자에게 술을 잘 마시는지 물었을 때 그는 술을 잘 못 마신다고 했다. 그들은 잔을 부딪히고 다시 한 잔을 마셨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약간 화끈거렸고 도아의 가슴에 따뜻함을 줬다. 하지만 음표들은 계속 움직이며 끝나지 않았음을 알렸다. 상아는 다시 디오니소스가 그들에게 계속 마시라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도아는 몇 잔 더 마셨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약간 무거워졌다. 주변 공기는 몽환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들 주변 음표는 더 빠르게 소용돌이쳤다. 상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함께 술 마실 사람이 있어서 좋다고. 그녀는 외로웠어요. 독자는 스스로에게 한 잔 더 따랐어요.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현실의 날카로움이 흐려졌다. 그가 옆을 보니 생가가 아주 가까이 앉아 있었다.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그녀의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은 밤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더 진솔해 보였다. 그녀가 그에게 몸을 기울이며 얼굴을 천천히 다가오자 독자의 심장이 잠시 멎었다. 가까움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뭔가 변했다.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났고 독점 스킬 4차 벽이 활성화되어 그의 정신이 맑아졌다. 안개가 걷히자 그는 정신이 들었다. 이 순간은 평범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이야기와 생존 방식의 영향을 받은 장면이었다. 독자는 조심스럽게 생가를 멈추고 그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생가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고 얼마나 가까이 기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붉어졌습니다. 독자는 이 장난스러운 장면을 멈추고 더 진지한 것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떠다니던 음악 노트들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축제의 에너지가 사라졌습니다. 거품은 빛을 잃고 땅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며 유리처럼 깨졌습니다. 그러자 거품 잔해에서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과 이세계 해석자 기술을 사용해 독자는 빛나는 기호들이 문장으로 형성되는 것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재미를 망쳤다고 했어요. 저 멀리 하늘의 대전당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세계의 고위 신들이 디오니소스의 직접적인 간섭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별자리가 이렇게 직접 지구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화신이나 도의를 사용하지 않고서 드문 일이며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직 가장 강력한 존재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C 올림포스 신 중 하나로 엘리트 계층에 속했어요. 대부분의 별자리는 신호, 속삭임 환영으로 소통했지만 디오니소스는 음악과 술, 즉 만질 수 있는 실제 하는 것들로 소통했어요. 도아는 위험을 알고 한계를 시험하려 하며 별자리에게 도발적으로 도전하여 직접 내려와서 말해보라고 초대했습니다. 신의 메시지가 변했습니다. 내려오는 건 가치 없다고 했어요. 디오니소스는 촉수 있는 존재와 상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그가 직접 내려오면 서울은 완전히 파괴될 거예요. 독자는 과장이 아님을 알았다. 12신 중 하나가 정말 내려온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별자리에서 온 메시지가 공중에 떴다. 아버지 때문에 죽은 어머니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문장. 생가는 그 문장을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독자는 즉시 그 의미를 파악했다. 그것은 디오니소스의 탄생 신화를 가리켰다. 독자는 잘 알려진 버전을 떠올렸다. 디오니소스는 즈우스와 테베의 공주 세멜레의 결합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테베, 헤라는 질투로 세멜레의 유모로 변장했어요. 그녀는 소말리아에게 의심을 심어주며 사랑하는 남자가 진짜 즈스가 아닐 수도 있다고 암시했어요. 변장한 여신의 말을 믿은 소멜리는 제우스에게 진정한 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제우스는 그 요청에 응했지만 신의 광채는 인간의 눈으로 감당할 수 없었어요. 순식간에 세멜레는 올림푸스의 빛에 의해 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생은 다른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녀가 아는 버전에서는 디오니소스의 어머니가 소말리가 아니라 저승의 여왕이자 하데스의 아내인 페르세포네였어요. 하데스, 별자리 단어가 바뀌자 그들은 즐거워했다. 그 뒤 존재는 인간들이 자신의 전설을 이렇게 잘 아는 것을 흥미롭게 여겼다. 독자는 마음속에서 감탄이 솟았다. 산계계, 그녀의 지식과 호기심은 별자리도 즐기는 지혜를 반영했다. 그리고 그녀는 맞았다. 디오니소스 출생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를 올림포스와 연결했고 다른 하나는 그 순간 독자에게 더 중요한 디오니소스를 저승과 연결했어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맞아야 했어요. 맞았어요. 독자는 단순히 쉬거나 축하하려고 파티에 온 게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은 처음부터 분명했어요. 디오니소스를 유인하는 것이었죠. 만약 디오니소스가 진짜 페르세포네의 아들이라면 그는 명계 여왕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연결은 어떤 화신이나 도깨비도 열지 못하는 문을 열 수 있었다. 별자리는 독자의 대담함에 불쾌하면서도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그 존재는 도전적인 인간을 좋아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를 무례하다고 불렀습니다. 독자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모하게 도전하다 실패한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달랐고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그러다 제안이 왔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저승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었어요. 그곳을 다스리는 신, 부유한 기사의 아버지는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페르세포네는 들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제안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저승에 들어가는 건 위험하고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어요. 독자가 12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갇혀 시나리오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위험은 독자에게 감수할 만했어요. 그가 동의하자마자 주변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화, 어지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팔다리가 무거워졌다. 정신이 흐릿해졌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디오니소스가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술 마시기, 축제 분위기, 방심, 그것은 그의 몸을 전환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급하게 뻗었다. 그는 생가를 불러 다른 사람들을 깨우라 했다. 어둠이 그를 삼키기 전 마지막 말일지도 모른다. 시스템 메시지가 공중에 울렸다. 새로운 숨겨진 시나리오가 도착했다. 독자가 눈을 감자 별자리의 존재를 느꼈다. 주변의 술방울들이 즐거움으로 반짝이는 듯했다. 즐거움.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으며 춤췄다. 신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의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 부드럽게 울렸다. 부유한 기사 아버지가 들을지 결정할 것이다. 술과 황홀의 신으로 알려진 별자리가 시작되어 독자의 영혼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그를 억누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무게에서 벗어났다. 초현실적이고 강렬한 색의 물결이 그의 마음을 채웠고 환각적인 꿈 같았다. 이마를 바늘로 찌르는 고통이 밀려왔다. 곧 현실 너머에서 희미한 메아리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멀리 있었지만 강력했다. 강력하고 낯선 목소리들이 신성한 영역에서 말했다. 그들은 호기심 많고 경멸적이었어요. 그들은 그를 알아차렸죠. 그들은 화신의 영혼이 별자리 영역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들은 그가 후회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독자는 무의식 중에도 거의 처리할 수 없었죠. 그는 이 목소리들이 올림푸스 신들 것인지 궁금했어요. 그때 그의 안에서 익숙한 존재가 움직였어요. 그의 개인 스킬, 제4의 벽. 그것이 활성화되어 그를 완전히 보호했어요. 소음이 즉시 사라졌죠. 그러고 나서 다른 메시지가 직접 전해졌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저승에 들어왔다. 이곳의 심판자들은 이미 그의 도착을 알아챘다. 그는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보게 될지 알고 있었다. 여기는 하데스가 다스리는 저승의 강 아케론이었다. 근처 어딘가에 조용한 뱃사공 카론이 기다리고 있을 듯했다. 그가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무언가 둔탁한 것이 그의 머리를 쳤다. 따뜻한 기름이 몸에 부어지는 느낌이었고 숨이 막히고 끈적였다. 그러고 나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길들여진 듯하면서도 시끄럽고 거칠고 인간적인 목소리였다. 거친 손들이 그를 붙잡았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낯선 세계에 새로 온 사람이라 추측했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왔는지, 얼마나 위험할지 이야기했다. 한 사람이 얼마 전 지나간 미치광이에 대해 말하며 그런 사람은 100만의 하나라고 했다. 독자는 그들이 말하게 놔두었다. 처음엔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그곳은 넓고 비정상적이며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며 영혼의 무게 아래 끝없이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뭔가를 짓고 있었어요. 거대했죠. 기계 같기도 하고 큰 로봇 같기도 했어요. 그것은 절망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에게 맞지 않는 곳에 들어섰다. 한 남자가 그를 더 강하게 잡자 독자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 남자의 팔을 비틀었다. 공격자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이 사람은 평범한 신참이 아니었다. 독자는 무의미한 위협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위협? 그는 내면에 집중하며 시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려고 시스템 화면을 불러왔다. 그것은 숨겨진 시나리오였고 이름은 경치 좋은 산책이었다. 목표는 설명상 간단했지만 실행하기엔 무서운 것이었다. 저승의 심판자들의 눈을 피해 안전하게 지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제한 시간은 12시간이었다. 실패는 단 한 가지를 의미했다. 저승에서의 영원한 거주. 독자는 마음속 혼란이 솟구치는 걸 느꼈다. 이곳은 그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그는 저승 경계의 아케론 강변에 도착할 줄 알았다. 뭔가 잘못됐다. 여긴 달랐다. 더 어두웠다. 더 무거워졌다. 그가 이해하기도 전에 앞에 있던 큰 남자가 화내며 소리쳤다. 그의 주먹이 독자의 머리 위로 내려오려는 순간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군중에게 소름 돋게 하는 어조였다. 독자를 위협하던 신참들은 즉시 얼어붙었고 그들의 표정은 공격성에서 두려움으로 변했다. 그 목소리는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는 지루함을 투덜대며 건담 작업 얘기를 재미있다는 듯이 걸어 나왔다. 공기의 긴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대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포식자를 피해 도망치는 먹잇감처럼 겁에 질려 도망쳤다. 독자는 목소리의 주인을 보기 위해 돌아섰다. 목소리? 처음엔 이해가 안 갔다. 앞에 있는 젊은 남자는 익숙함과 불신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봤다. 그는 앞머리를 살짝 넘기며 알아차렸다. 바로 김나문이었다. 깨달음의 무게가 도자에게 강하게 몰려왔다. 물론 저승엔 죽은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 중엔 그가 죽인 사람들도 있을 거다. 어떻게 그렇게 당연한 걸 잊었을까? 김남누는 아무 일 없던 듯 그를 가볍게 맞이했다. 그는 대화를 유도하며 질문을 던졌고 재회의 순간을 즐기는 것 같았다. 도그자는 거의 듣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관찰했고 곧 그 장소의 진실이 강하게 다가왔다. 이곳은 단순한 저승이 아니었다. 그곳은 신화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 타르타로스였다. 최악의 자들이 가는 심연. 그는 멀리서 새 머리의 괴물 같은 형상을 봤다.
타르타로스의 문지기 케르베로스가 있었다. 멀리서도 그 위험은 뚜렷했다. 나무는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입구를 지키는 짐승은 아기였고 4등급 몬스터였다. 그 아래 깊은 층에는 더 무서운 생명체들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공포를 즐기는 듯 차분하면서도 흥미롭게 들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지옥에 도착한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하지만 독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대화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물었어요. 이곳에 아는 얼굴들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나무는 경솔한 대답을 내놓았다. 다시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지하철 사건에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독자는 조용히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질문의 재앙인 명일상은 보이지 않았다. 인간형 악마쌍인 민우와 송의 흔적도 없었고 그가 기대했던 이들 중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독자는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던 질문을 던졌다. 그는 하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젊은 여성을 찾고 있었고 그녀를 아름답다고 묘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작은 단서라도 찾길 원했다. 처음에 나무는 당황한 듯했다. 그러다 비웃는 어조로 성급히 결론을 내렸다. 그는 독자를 놀리며 그녀를 구하려다 죽었을 것이라고, 사랑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 부류의 사람일 것이라고 암시했다. 나문의 목소리는 비꼬는 듯했고 독자를 더 짜증나게 했다. 독자는 당황함을 뒤로하고 명확한 답을 기대하며 다시 물었다. 나무는 그런 사람을 본 적 없다고 간단히 말했다. 그는 그녀가 독자의 연인일 것이라 추측하며 여기서 제외 못한 게 안타깝다는 비꼬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독자는 놀림에 신경 안 썼다. 그의 생각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문이 유성을 못 봤다면 아마 그녀의 영혼은 아직 아케론 강을 건너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었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유성이 이 세계 출신이 아니었기에 그녀의 영혼은 결국 이 세계에서 쫓겨날 운명이었습니다. 독자가 그녀를 구하려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녀의 영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독자는 김나문이 그동안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나문은 웃으며 멀리 있는 큰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독자에게 그것을 작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독자의 시선이 그의 손을 따라갔다. 독자가 본 것은 거대한 금속 형상으로 로봇처럼 보였지만 훨씬 더 고대하고 강력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건 평범한 창조물이 아니었어요. 솔저의 타이탄 중 하나였죠. 그 장소는 도크타의 의심을 확인해줬어요. 하데스는 벌써 거인들과의 큰 전쟁, 기간토마키아를 준비 중이었어요. 한가롭게 있는 올림포스 신들과는 달리 하데스는 이미 계획 중이었어요. 이 거대한 무기들이 타르타로스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가올 일의 심각성을 잘 보여줬어요. 독자가 말하기 전에 나무는 그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지며 감독관들이 온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타르타로스의 집행자들이었고 독자가 빈둥거리면 문제가 생길 터였다. 그들은 서둘렀다. 나무는 그를 작업장으로 데려갔고 그곳은 지하세계의 불길로 빛나는 대장간이었다. 그는 독자에게 장갑을 주고 노예 노동자로 변장시켰다. 두 사람은 지체 없이 금속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규칙적인 강철 소리에 맞췄어요. 작업 중 웅성거림이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감독관들이 다가왔다. 주위의 노예들은 침묵 속에 엄격하게 움직였다.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아무도 감히 눈을 들지 못했다. 감독관들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나무는 독자의 조용한 시선을 느끼고 왜 그렇게 자신을 쳐다보는지 물었다. 독자는 말없이 눈빛으로 모든 걸 전했다. 그것은 나무를 멈추게 했다. 서서히 깨달음이 다가오며 그의 얼굴에 비틀린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는 이해했다. 독자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무는 그의 표정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독자가 과거 일에 복수할까 걱정했다. 결국 독자가 그를 죽인 사람이었다. 속으로 독자는 그것을 인정했다. 나무는 무서웠다. 사실 그는 원작 소설에서 해원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독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때 나문의 어조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했다. 둘 다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죽음이 자신을 바꾸었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독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독자 앞에 알림이 떴어요. 시스템은 나문이 진실을 말하는 걸 확인했어요. 나문은 생전에 저지른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속죄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더욱 이상하게도 그는 독자가 자신을 죽인 것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독자가 이유를 물었죠. 아니, 나무는 이상한 미소로 저승의 삶이 살아있는 세상보다 좋다고 했어요. 그는 규칙적으로 먹고 쉴 곳이 있고 학교에 강제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를 꾸짖거나 때리는 부모도 없었어요.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가 평화롭다며 심심할 때는 재미로 미니 로봇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독자는 조용히 지켜보며 이 소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무시무시한 하데스의 타이탄 병사들을 장난감 로봇이라 부르며 죽음의 영역에 속한 금속 광석을 가지고 놀았어요. 나문이 현실을 인식하는데 결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또 다른 놀라움이 찾아왔고 시스템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 메시지는 나문이 독자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전했어요. 독자는 불안했다. 나문이 여전히 이상하다는 것은 분명했다. 시스템이 그가 변했다고 해도 그는 정상과는 달랐다. 바로 그때 그들의 대화는 큰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감독관들이었습니다. 노예 대장 간의 넓은 홀에 공지가 울렸습니다.
층의 모든 노예들은 검사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무는 그 소리에 신음하며 이러한 검사가 계속된다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감독관들은 할 일 없이 권한을 남용해 노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달랐습니다. 감독관들은 불법 침입자가 아케론 강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 저승에 왔습니다. 감시자들은 죽음의 지배자, 위대한 죽음이 이를 발견하면 모두에게 결과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이번 갑작스러운 검문은 침입자를 찾기 위함이었다. 나무는 여전히 불평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렸다. 살아있는 사람이 저승에 들어왔다 해도 타르타로스에 숨는 건 말이 안 됐다. 들어오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불평은 대장간의 절벽에 메아리 쳤고 그는 도자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돌아섰다. 그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다시 불렀다. 독자는 당황과 계획 사이에서 망설였다. 그 짧은 지체가 남훈에게 힌트를 줬다. 그러자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반 농담, 반 진지하게 도제에게 그들이 찾는 침입자가 도자냐고 물었다. 도자가 확인하자 나무는 충격과 웃음을 섞어 반응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인간과 대화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감명을 받아야 할지 경악해야 할지 몰랐다. 독자는 급하게 숨을 곳이 있는지 물었다. 나무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숨다니요. 타르타로스는 감옥이지 피난처가 아니에요. 그러다 잠시 후 그는 농담처럼 멀리 있는 거대한 병사를 가리켰어요. 신성한 광물로 만들어진 기계적인 거인이었어요. 독자는 그것을 바라봤다. 그 안에 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곧 위험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었어요. 거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죠.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흡수되거나 더 나쁘게는 소화될 수도 있었어요. 아니, 나무는 그것을 확인했다. 도자에 대한 절망을 비웃듯이 그의 구원은 죽은 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아직 살아있는 도자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상기시켰다. 나무는 특유의 비틀린 방식으로 곧 독자가 죽게 되면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독자는 집중하려고 애썼다. 그는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3일 천하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혁도 저승에 들어갔었다. 이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했던가? 도깨의 시야에 시스템 메시지가 깜빡였다. 그의 속성이 소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자극했다. 기억이 그를 통해 솟았다. 그는 확실히 보았다. 이야기에서 준혁은 감독관들과 직접 마주했다. 망설임 없이 거대한 병사 플루토를 데려가겠다고 선언하며 저승의 심판들에게 자신을 막아보라고 도전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회기자라 가능했다. 그는 도박할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독자는 아니었다. 그는 다시 시작할 기회도 재도전할 기회도 없었다. 그러나 그때 깨달았다. 어쩌면 붙잡히는 것을 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잡히는 것이 길일 수도 있었다. 하데스 심판관을 만나는 것이 죽음이 아닌 관문일 수도 있었다. 그래, 위험했다. 그러나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아니었어요. 감독관들이 대장간에 들어서자 독자는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들은 그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독자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그들이 찾던 사람임을 밝혔습니다. 즉시 감독관의 표정은 뼈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깊은 추위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지구 깊은 곳에서 금속이 뽑히는 소리가 그들 주위를 울렸습니다. 한기가 독자의 등 뒤로 스며들었다. 그가 뒤를 돌아본다면 그를 망각으로 끌고 갈 무서운 하데스의 심판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독자는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다가올 전쟁, 기간토 마키아를 상기시켰다. 지금 그를 없애면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는 거대한 병사 를 올려다보며 자신만이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뒤따랐어요. 감독관이 흔들렸다. 독자를 감싸던 추위가 천천히 그의 어깨를 타고 가슴으로 결국 심장으로 향했다. 시험은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저항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조위를 견디며 가만히 서서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의 결의를 알아차린 듯 멈추었다. 그러고는 공허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시스템이 말했다. 숨겨진 시나리오가 업데이트되었다. 시간이 지나자 독자는 심판관 중 한 명에 의해 하데스 궁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길은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걷던 중 그는 뒤를 돌아보았고 거대한 케르베로스 뒤에 나문이 있었습니다. 나문의 얼굴은 무표정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생각에 잠긴 듯 독자는 조용히 손을 흔들며 작별했다. 나문은 타르타로스에 남았고 독자는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 나무는 지옥에 남기로 했고 만족해 보였다. 바꿀 이유는 없었다. 독자를 이끄는 심판관은 천천히 나아갔다. 판사는 다리가 없었지만 유령처럼 떠다녔어요. 어두운 계단을 올라 궁전으로 갔습니다. 길을 따라 상징적인 몸들이 있었어요. 어떤 건 사람 같고 어떤 건 괴물 같았어요. 그들의 눈은 흥미롭게도 독자를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데스 영역에 사는 별자리일 거예요. 독자가 주위가 흐트러지자 심판관들은 조용히 그에게 이곳에서 가까이 따르지 않으면 길을 잃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독자는 앞을 보았어요. 그 후 그는 조용히 공중에 속삭였어요. 부드럽게 누가 듣고 있는지 물었죠. 놀랍게도 희미한 목소리가 응답했는데 B형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낮은 등급의 도깨비인 6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는 배형이 국에 있는 동안 임시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자는 요온기가 이전에 5번째 시나리오 보상을 정산한 것을 바로 기억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독자는 숨겨진 시나리오에 대해 물었다.
최근에 업데이트가 있었지만 그는 내용을 못 받았어요. 그는 지하세계에서 모든 걸 걸고 위험을 감수했죠. 분명히 그는 세부 사항을 알 자격이 있었어요. 잠시 침묵 후 긴장한 더듬거림이 들렸다. 젊은 도깨비는 도자에게 놀라운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시나리오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몰랐다. 사실 그는 독자에게 도움을 청했고 독자는 당황했다. 도깨비가 화신에게 지도를 부탁하다니 그제야 상황이 분명해졌다. B형은 떠나기 전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윤기에게 말했을 것이다. 이제 독자는 무의식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조수에게 비공식 조언자가 되었다. 윤기는 다른 도깨비에게 확인해보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도자에게 요즘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쌓인 간접 메시지를 받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독자는 부끄럽다고 했지만 사실 B형의 성가신 존재가 그리웠다는 걸 깨달았다. 가끔씩 알림이 쏟아지는 와중에 메시지들이 왔다. 시나리오 전반에 걸쳐 쏟아지는 성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독자의 무모한 저승 여행에 흥분했고 다른 이들은 그를 응원하며 격려와 코인을 보냈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무사 귀환을 기도했습니다. 독자는 마음속으로 상황의 부조리함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별자리들에게 하데스 궁전 내부를 보여주기만 했는데 12천 코인을 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마치 카메라가 금지된 사유지를 방송하는 것과 같았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에게 비밀의 영역이 생중계되었고 그들은 열광했다. 시간이 흐르자 조용히 걷던 판사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독자에게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들 앞에 큰 문이 삐걱 열리며 거대한 연회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는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고 문턱 너머의 것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독자가 그 그림자 속으로 발을 내딛자 공기 중에 불꽃이 튀며 방이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빛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차갑고 우아하며 강력한 그 목소리는 재미와 권위를 담고 있었다. 누군가가 이곳에서 살아있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언급하며 독자가 예상치 못한 동행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독자의 마음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빠르게 돌아갔다. 확실히 연회장이었다. 그리고 목소리로 판단컨대 이 궁전의 여주인을 위한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이었다. 그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여기는 하데스의 궁전이었으니 화자의 정체는 명백했다. 갑자기 그를 안내하던 심판이 사라졌다. 문이 쾅 닫히며 그를 알 수 없는 존재와 함께 가뒀다. 어둠 속 목소리가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했다. 희미한 빛이 홀 중앙에서 오래된 타원형 테이블을 비췄다. 테이블은 낡았지만 위험이 있었다. 독자는 즉시 끝에 앉은 사람을 알아챘다. 저승에서 이런 연회를 주최할 권한이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뿐이었다. 저승의 여왕. 그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오직 가치 있는 자만 아는 칭호로 그녀를 맞이했다. 가장 어두운 봄의 여왕 페르세포네. 그녀는 그의 인사를 인정하며 자신의 이름과 칭호를 아는 것을 흥미로워했다. 그의 차분함과 떨지 않는 점에 감명을 받았다. 그녀의 진짜 목소리를 들은 후에도 독자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는 김유신 같은 하위 등급 별자리의 목소리조차 듣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훨씬 더 강력하고 전설적인 존재 앞에서 그는 이상하게도 무감각했다. 압박감도 없고 정신이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의 잠재의식이 이 경험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듯했다. 페르세포네는 독자에게 앉으라고 했고 그는 그녀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모습이 진짜인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약간 재미있다는 듯 대답했다. 그가 보는 건 단지 그녀의 상징적인 몸이었다. 그녀가 진짜 모습을 드러내면 인간은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독자는 그녀를 주에 깊게 살폈습니다. 그녀는 연약하고 지혜로운 노파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는 그것이 신성한 모습으로는 이상한 선택이라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러나 그 유사성에 놀랐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느끼고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마치 그녀가 그의 마음속 이미지를 이해한 듯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맞았다. 독자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나이가 아니라 그녀가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지하철 플랫폼에서 본 그 할머니와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이었다. 베르세포네는 온화하게 독자를 바라봤지만 차분한 표정 아래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불편함을 느끼고 불편하면 모습을 바꿔주겠다고 제안했다. 독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공기가 다시 한번 갈라졌다. 페르세포네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상아의 모습으로 변했지만 독자가 알고 있는 상가는 아니었다. 이 상아는 검은 중국식 드레스에 갇혀 벨트를 매치하고 눈 주위에 대담하고 매혹적인 화장을 했다. 그 변신은 완벽하고 의도적이었다. 독자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 광경은 그를 당황하게 했고 날카로운 생각이 스쳤다. 페르세포네가 그의 꿈을 엿본 걸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드러냈다. 굴욕적이었다. 그는 빠르게 이전 버전이 괜찮다고 중얼거렸지만 페르세포네는 그의 의견에 관심 없는 듯했다. 그녀는 현재 모습을 유지하며 주저없이 대화를 바꿨다. 시간이 촉박했고 요점을 빨리 말해야 한다고 했다. 도크타가 하데스에 대해 물었지만 페르세포네는 하데스가 그의 방문에 불쾌해하고 있으며 지금은 그녀와만 대화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독자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올림푸스의 세 주요 신 중 하나가 그와 같은 인간에게 시간을 낭비할 리 없었습니다. 그게 없는 것보단 나았다. 이 만남으로 충분해야 했다. 페르세포네는 디오니소스가 독자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했지만 그녀는 독자에게 직접 듣고 싶어 했다. 독자는 결심을 굳히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는 그녀에게 한 사람의 영혼을 되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 이름을 들어봤는지는 몰랐지만 그는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페르세포네의 표정이 약간 변했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녀의 우아한 손가락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어 접시의 스테이크를 조심스럽게 자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자극한 듯 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냉담하고 거리가 있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영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 개념은 인간이 만든 환상일 뿐이었다. 독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철학자로서 그는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주장의 무덤에서 뒤척일 것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페르세포네가 그를 바로잡았다. 그 둘은 무덤에 없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별자리가 됐어요. 독자는 농담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이 여기 온 이유가 한가한 잡담이 아님을 분명히 했어요. 페르세포네는 차분히 그의 어조에 맞췄다. 그녀도 농담이 아니었다. 영혼은 정말 없었다. 인간들이 영혼이라 부르는 건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환상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독자는 계속 물었어요. 영혼이 없다면 저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무엇일까요? 페르세포네는 접시를 가리켰어요. 방금 썬 스테이크. 그들은 그런 것과 같았어요. 그 이상도 아니었어요. 단지 형태일 뿐이었어요. 의미 없는 물질. 그녀는 독자 앞에 놓인 음식을 가리키며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지만 독자는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그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거절했어요. 깊은 곳에서 독자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생존 방식의 세계에서 이 스테이크는 평범한 요리가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는 지하 세계 음식의 맛과 저항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데 10페이지 넘게 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진정한 대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죽은 자의 땅에서 먹는 자는 그의 생애에서도 완전히 살아있는 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해원의 후회는 고통이 아니라 그를 묶어버린 저승 음식 한 입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그를 계속 유혹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시 말했죠. 저승에서의 삶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둡지 않다고 했어요. 왕의 허락이 있으면 가끔씩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를 방문할 수 있어요. 사설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독자에게 군 복무 언급은 나쁜 기억만 떠올리게 했어요. 그는 그 시절의 비참함을 떠올렸다. 페르세포네가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 남아있기를 바란다는 농담을 하려 했을 때 독자는 이상하게 느꼈다. 다른 신화의 여신이 어떻게 한국 남성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잘 알까? 여신은 계속 설득했다. 그녀는 그가 상상한 것보다 더 잘 대우받을 거라고 했다. 독자는 회의적인 태도로 그녀의 제안을 예전에 복종을 대가로 편안함을 약속했던 옛군 장교의 것과 비교했다. 그때도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았다. 페르세포네는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는 차분한 확신으로 진정한 내기를 설명했다. 한 입만 먹으면 독자가 검술 대가의 힘을 얻을 거라고 주장했다. 수년간의 훈련이나 고난 없이 즉시 독자의 생각이 요동쳤다. 검술 숙달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많은 상황에서 수년간의 고통과 땀, 죽음에 가까운 시련이 필요했어요. 해원과 다른 이들은 그 대가를 피로 치렀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은쟁반에 담겨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파스타가 그를 대륙을 지배할 대마법사로 만들 거라고 했다. 수프는 그를 SSS 등급 헌터로 변신시킬 거라고 했다. 한 끼 식사로 그는 자신의 모든 한계를 넘을 수 있었다. 그 유혹은 거부할 수 없었다. 의심과 호기심이 섞인 채 닭은 천천히 손을 뻗어 포크를 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테이크를 찔렀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무언가 번쩍였다. 자신의 것이 아닌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으로 쏟아졌다. 그는 고립되고 절망적인 한 남자가 검을 연습하는 모습을 봤다. 그 남자는 반복해서 피를 흘리며 울고 자신에게 약속했다. 그는 약해지지 않겠다고. 그는 검을 완전히 익힐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강해질 것이다. 마침내 그 남자는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그는 성공했다. 그것은 단순한 스테이크가 아니었다. 독자는 포크를 떨어뜨리며 놀랐다. 이 고기는 동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한때 사람에게 속했던 것이었다. 투쟁, 신념, 정체성의 삶의 메아리가 그 한 조각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페르세포네를 보았다. 그녀는 놀란 듯 그가 방금 깨달은 것을 확인했다. 이건 인간들이 필사적으로 영혼이라 부여잡던 것이 바로 이 고기 한 조각이었다. 도시인은 접시에 놓인 스테이크를 보며 생각이 뒤엉켰다. 그가 방금 본 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힘을 갈망하던 기억의 번쩍임이었다. 그것은 한때 검술 대가로 살았던 누군가의 것이었다.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그 생각을 천천히 바로잡았어요. 그녀는 신중히 단어를 골라 그것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그가 방금 경험한 것은 사실 이야기였어요. 한때 살았고 고군분투하며 결국 죽음을 맞이한 누군가의 이야기였다. 이제 접시 위에 순진하게 놓여있는 그 스테이크는 일반적인 의미의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응축된 이야기였어요. 삶, 상실, 야망의 서사가 신들도 갈망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졌죠. 페르세포네는 솔직히 인정했어요.
이것이 별자리들이 가장 좋아한 진미였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는 전부였어요. 그들은 단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소비했어요. 그들은 신화 속 짐승처럼 이야기에 빠져 드라마와 영광, 몰락에 중독됐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신성하다고 숭배한 존재들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죠. 그들은 신이 아니었다. 이야기 광신자였다. 그녀는 계속 말했고 그녀의 말은 조용하지만 날카로웠다. 그녀에게 죽음은 단순히 이야기의 끝일 뿐이었다. 도살된 소가 다시 살아날 수 없듯이 죽은 사람도 돌아올 수 없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다. 돌아갈 길은 없었다. 하지만 독자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예외를 봤다고 했다. 죽음 후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많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페르세포네는 가만히 있었다. 독자가 움직이기 전까지. 독자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진실을 원했다. 그는 그녀에게 질 수도 깰 수 없는 그리스 신들의 신성한 맹세, 스틱스강에 맹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잠시 페르세포네는 움찔했다. 그 작은 반응이 독자에게 충분했어요. 그녀는 맹세하지 않았고 그 망설임이 증거였죠. 그녀는 영혼이라는 개념을 다시 일축하며 그것을 한심한 이야기들의 덤이라고 했어요. 독자에게 그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이었다. 그 이야기들은 아무리 연약하고 흩어져도 여전히 의미가 있었다. 그것이 그가 되찾으러 온 사람의 본질이었다. 페르세포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녀는 그에게 다시 경고했어요. 저승에 머물며 뒤돌아보는 자들은 늘 후회한다고. 사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뜻했어요. 과거의 그림자를 쫓는 건 소용없었죠. 하지만 독자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는 마음속 진실을 드러냈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고 상기시켰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지하세계의 여왕인 페르세포네라면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세상은 회색으로 변했다. 압도적인 사리가 차가운 강철의 홍수처럼 연회장을 휩쓸었다. 공기는 신성한 악의로 가득했다. 독자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입은 얼어붙었지만 영혼은 공포의 비명을 질렀다. 그는 페르세포네의 진정한 모습을 엿보았다. 아름다움으로 치장한 여신이 아닌 그녀의 분노로 온 세상을 삼킬 수 있는 고대의 존재였다. 그녀는 영혼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무엇인가? 지금 그의 어떤 부분이 떨고 있는 걸까? 그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의 존재가 위험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다 사리가 사라져버렸다. 페르세포네는 아무 일 없던 듯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를 다른 존재, 특이점, 일반 규칙으로 정의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했다. 올림포스의 아이들이 속삭이듯 독자는 조용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고 깊게 숨 쉬지도 않았다. 그는 이 순간의 잘못된 움직임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 독자는 마지막 전략을 시도하며 몸을 기울였다. 타르타로스 깊은 곳에서 그는 다가오는 기간토 마키아를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타이탄 병사들의 건설을 목격했다. 그는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그녀가 수락하면 그는 생산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다. 그는 이것이 대화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 생각했지만 페르세포네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전쟁이 중요하지만 그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탄 병사들은 그의 도움 없이도 제 시간에 완성될 거라고 했다. 독자는 좌절했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유리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페르세포네는 다른 것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독자가 그 기밀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했다. 독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원해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지 확신이 없었다. 페르세포네는 그의 눈을 보며 속임수를 찾으려 했다. 그러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렸다. 이상했다. 독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말들은 왜곡되고 검열된 듯했다. 그는 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은 처리하지 못했다. 필터링된 상태였다. 그때 시스템 메시지의 폭풍이 그의 귀에 울렸다. 금고두의 죄수로 알려진 별자리는 놀란 듯 보였다. 불의 심판자 같은 악마는 갑작스럽게 강렬하게 반응했다. 천상의 서기관은 페르세포네의 행동에서 무모한 점을 알아차렸다. 멀리 그림자 속 비밀 음모자는 모든 걸 지켜보며 흥미로워했다. 페르세포네는 별자리의 반응을 알아채고 짜증냈다. 그녀는 초대받지 않은 시선이 간섭하는 걸 싫어했다. 독자는 놀랐다. 그는 들은 것을 이해하려고 반복했다. 그러나 페르세포네는 그의 혼란을 무시하며 별일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별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말은 시나리오의 법칙 뒤에 숨겨진 것처럼 느껴졌고 시스템에 의해 봉인된 금단의 지식 같았다. 보통이라면 그는 생존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가 아니면 이렇게 걸러진 말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 깨달음은 그의 척추를 오싹하게 했어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다. 갑자기 페르세포네가 일어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대화가 끝났다고 했다. 그녀는 협상을 계속할 필요가 없었다. 다른 방법으로 그의 정보를 얻을 것이다. 지금까지 억제했지만 이제는 그를 갈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녀가 다가와 그의 턱을 올렸다. 독자는 가만히 있었다. 그는 의자를 밀고 싶은 충동을 참았다. 그는 웃었지만 심장은 빨리 뛰었다.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지금 상황에 참여 중인 화신으로서 그에게 해를 끼치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스템은 그런 위반을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페르세포네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의 말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의 자신감이 재미있었어요. 그가 정말로 그녀가 그 후폭풍을 감당 못할 거라 믿는 걸까? 개연성의 법칙은 그녀 같은 존재에겐 큰 의미 없었죠. 그녀는 같은 한계에 묶이지 않았어요. 독자는 굴하지 않고 그녀에게 다시 말했어요. 많은 별들이 그를 지켜본다고. 그가 다치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을 거스르기 전에 망설일 거예요.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감명받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생각을 비웃었어요. 그녀에게 그를 지켜보는 별들은 하찮았어요. 저승의 왕은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들조차 아니었어요. 그의 말에 소환된 듯 다른 시스템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나타났어요. 황금 머리띠를 쓴 죄수는 이제 지팡이를 들고 도발당한 듯 화가 났어요. 불의 심판자 같은 악마는 칼을 뽑았고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어요. 항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음모자는 완전히 즐거워하며 미소를 지으며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저승의 여왕 페르세포네가 드디어 신성을 발휘했다. 연회장의 공기가 즉시 변했다. 두꺼운 검은 구름이 천장에 생기며 깊은 울림이 위에서 메아리 쳤다. 붉은색과 푸른색 불꽃이 혼란스러운 폭풍처럼 하늘에서 춤추고 하얀 불꽃의 파도가 방 안으로 퍼졌어요. 이제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신성한 존재들 간의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그러한 신성한 힘 앞에서도 독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그녀의 힘이 아닌 이야기의 갈증에 호소하는 다른 종류의 거래를 제안했다. 그녀가 도와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너무 풍부하고 층층이 쌓여 있어 그녀가 먹었던 신성한 스테이크가 무가치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이 제안은 페르세포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녀는 흥미로워하며 잠시 멈췄고 그녀의 관심은 시스템 알림에도 나타났어요. 비밀스러운 음모자라는 별자리는 독자가 무슨 말을 할지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페르세포네는 장난스럽게 독자가 자신을 다음 식사로 제공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는 그녀가 지금 배고프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며 미소 지었다. 현명한 식욕이라면 가장 가까운 잔치가 아닌 완벽한 잔치를 기다릴 거라고 했다. 그녀가 지금 그를 먹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볼 수 있었던 더 큰 이야기를 영원히 후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는지 물었다. 독자는 후원 성자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들과 싸우고 강력한 회귀자들과 다른 차원의 신들을 물리쳤으며 그의 세계를 위협했던 재앙적인 사건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단지 5 시나리오 안에서 해냈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채로 저승의 여왕과 화신 영혼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정말 다음에 올 일을 놓칠 수 있을까? 다음에 페르세포네는 잠시 흔들렸다. 그녀의 눈이 떨렸다. 그의 말의 무게에 놀랐지만 진짜 거래처럼 들리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독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구애라고 했다. 그 단어는 페르세포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놀라며 주춤했다. 독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다. 그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를 도전하게 하고 흥미롭게 하며 계속 궁금하게 만들 이야기였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살아있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독자는 진실을 알았어요. 별자리와 거래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어리석었죠. 그런 존재가 단순한 화신과 조건을 협상하려고 자신을 낮출 리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허세를 부렸다. 위험한 허세였지만 약간의 진정성도 있었다. 페르세포네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남자들에 대해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독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예리한 말로 대응하며 그가 언급한 구애는 그녀가 아닌 부유한 기사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 주장했어요. 그 예상치 못한 발언에 페르세포네는 당황했고 처음으로 자유롭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에 커졌다가 흥미로움으로 부드럽게 변하며 뒤로 물러서서 연회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앉아 다리를 우아하게 꼬았다. 분위기가 변했다. 페르세포네는 그의 허세를 받아들였지만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가 재밌는 이야기를 약속했으니 이제 그 이야기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과제를 줄 예정이었다. 성공하면 그가 찾던 영혼을 허락할 것이다. 갑자기 시스템이 그녀의 말에 반응했다. 숨겨진 시나리오가 활성화되었다. 독자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다. 노역이라는 단어는 고대 신화, 즉 헤라클레스와 12가지 과업을 떠올리게 했다. 이 시련도 비슷한 패턴을 따를 듯했다. 페르세포네는 그에게 뱀의 잘린 머리를 가져오라는 임무를 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가 말한 것이 여러 머리 가진 뱀을 뜻하는지? 히드라?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그게 히드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너무 뻔하죠. 그가 히드라를 쫓는다면 헤라클레스를 흉내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아니, 그녀가 언급한 뱀은 다른 곳에 숨어있는 또 다른 존재였다. 독자는 걱정했어요. 그는 이미 진행 중인 시나리오의 중심에 있었고 멀리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그가 낯선 곳으로 갈 필요 없다고 차분히 안심시켰어요. 뱀은 그의 다음 목적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공중에 화면이 나타났고 마치 베일이 열리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방송 창이었어요. 별자리들이 아래 세상을 보는 방법이었죠. 화면에는 광활한 녹색 숲이 있었어요. 독자는 주의 깊게 그것을 보았다. 그 장소를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6번째 시나리오의 무대였다.
그때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화면에서 목소리가 울렸어요. 한 소녀가 누군가에게 소리치며 그를 늙은이라고 부르며 피난처를 지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 남자는 부동산 업자이지 건축업자가 아니라고 했다. 독자는 눈을 크게 떴다. 화면 속 두 사람은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한수양과 공필두. 그들은 실종되었지만 여기서 6번째 시나리오 단계에서 살아있고 활동 중이었다. 이해가 안 됐다. 그 시나리오는 아직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다. 이상한 깨달음이 독자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이건 단순히 뱀을 죽이는 게 아니었다. 페르세포네의 도전은 더 깊은 뜻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주에 깊게 보며 이 과제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켰다. 어려워. 하지만 그보다 덜한 건 노동이라 부를 가치가 없어. 독자는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이미 여기까지 왔다. 끈기, 운, 대담함으로 찾으러 온 영혼을 되찾고 싶다면 이게 대가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녀의 도전을 수락했다. 화신이 떠나고 그의 부재와 함께 대강당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어둠이 서서히 다가와 남아있는 온기의 잔재를 삼켰다. 페르세포네는 깜빡이는 그림자와 손대지 않은 잔치의 잔해들 사이에 홀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테이블에 펼쳐진 화려한 요리들을 지나쳤지만 그 기쁨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명령했다. 어둠 속에서 뻗어나온 손들이 접시와 은식기를 휙 가져가고 그녀 주변 공기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목소리였고 깊고 강력했습니다. 하데스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행동을 물었고 그의 어조는 화난 것도 친절한 것도 아니었지만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페르세포네는 그걸 알아차리고 익숙한 비꼼으로 그를 내성적인 남편이라 불렀다. 하지만 하데스는 게임에 관심 없었어요. 그는 다시 물었고 페르세포네는 솔직히 답했어요. 그녀는 그가 원했던 것만 했다고 믿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환생에 관심 없던 그가 이번엔 예외를 두었다고 말했어요. 독자는 저승에 들어갔지만 하데스는 그를 지우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페르세포네는 더 깊은 무언가에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하데스가 형제 제우스와 영웅 헤라클레스에 대해 질투를 느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녀는 움직였어요. 그녀는 하데스에게 영웅을 주기로 했어요. 그것이 그녀가 나선 이유였어요. 그녀는 독자를 골랐다. 그녀는 손을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녀가 본 것은 너무 터무니없었다. 그녀보다 강한 많은 별자리가 한 인간에게 주목했다. 한 화신이 이제 그들의 주목의 중심이 됐어요. 그 사실은 그녀를 놀라게 했어요. 하데스는 단지 엄숙하게 답했어요. 말세의 징조가 이미 보였습니다. 페르세포네는 그게 피할 수 없는지, 말세가 정말 올지 궁금했습니다. 하데스는 항상 확신 없이 답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그녀는 신이 아닌 동반자로서 한 가지 더 물었다. 그가 끝이 올 때 그녀 곁에 있을지. 저승의 신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어둠이 움직였다. 그것은 페르세포네의 상징적 형상을 부드럽게 감싸며 마치 조용한 서약처럼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차가운 냉기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끝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야기를 기대한다고 속삭였다. 그녀가 선택한 화신의 이야기, 그녀도 놀란 그 이야기, 그리고 저 신성한 전당에서 멀리 떨어져 하데스의 감시하는 그림자와 페르세포네의 지친 호기심을 넘어 독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그는 지하세계를 떠나며 발걸음마다 시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시청 되세요.